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안녕하세요. 뉴스레터 K 진행하는 전종철입니다.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했습니다. 보좌진에 대한 갑질 논란으로 야권은 물론 여권에서도 거취 표명 요구가 잇따랐는데 강 후보자는 큰 채찍 감사히 받아들여서 성찰하며 살아가겠다, 죄송했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강 후보자 사퇴, 막전 막후를 비롯한 정치 현안, 정치 토크 코너에서 자세히 분석합니다. 인터뷰 코너에선 국민의힘 당권 도전 선언한 장동혁 의원 만나봅니다. 미국과 일본이 관세 협상을 타결지은 소식과 함께 전방위로 확대되고 있는 특검 수사의 큰 그림도 정리하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뉴스레터 K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 홍익표 전 민주당 의원, 조혜진 전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사퇴했습니다. 요거는 이제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얘기할 테니까 짧게 우리 홍익표 의원님이 보시기엔 왜 사퇴했을까요? 뭐 아무래도 여론이 계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었고, 특히 지금 이재명 정부 출범한 지 지금 한 달 좀 넘어가고 있는데 도리어 정부에 너무 부담을 주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안팎으로 있으면서 본인이 걸림돌이 돼서 안 되겠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네, 사실은 내일까지 한 이틀을 줬습니다. 다시 재송부 요청을 하면서 대통령실. 그래서 누가 봐도 이거는 임명까지는 갈 거다. 과연 임명 이후에도 이 문제가 수그러들 수 있을까? 오히려 우리가 그런 얘기를 어제까지 했었거든요. 자, 근데 오늘 전격적으로 저도 막 이게 방송 준비하고 있는데 보니까 나와가지고 좀 놀랐는데, 자, 왜 사퇴했을까요, 조혜진 의원? 본인도 계속 이렇게 가면은 상처를 많이 입죠. 장관 한 번 하고 끝날 걸로 생각 안 했을 거 아닙니까? 정치는 계속 할 생각이었는데. 예, 그리고 그것이 어쨌든 이 정부가 잘 돼야 본인에게도 미래가 있는 것인데, 이 초장부터, 흔히 하는 말로 초장부터 정권의 이 흠집이 너무 많이 간다. 여론에도 그게 반영이 돼가지고 강선우 장관 사퇴해야 된다는 게 60%로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설명을 드려야 되겠지만은 또 이재명 대통령 국정 운영 잘한다고 지지하는 그 여론 중에서 절반이 또 이거는 인사 잘못했다는 여론이었거든요. 네네. 그거를 그냥 밀고 나가면은 정권 초기에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래서 대통령실도 이거는 좀 정리를 하고 싶은데 본인이 뭐 계속 하겠다고 하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서 절차를 밟고 있었는데, 네. 대통령 뭐 본인이 뭐 사퇴하겠다고 하니까 뭐 이렇게 뭐 반가운 건 아닐지 모르겠지만은 잘 됐다고 생각하고 바로 받아들인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이에 대한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얼마 전에 했던 브리핑에서도 별 기류 변화 없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저도 그 자진 사퇴 의사에 대해서는 잘 몰랐고요. 정무수석 역시도 제가 브리핑 마치고 나서 잠깐 얘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네, 정무수석도 특별히 원내와 상의한 사안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강선우 후보자가 대통령실에 사퇴 의사를 알렸고, 그리고 강훈식 실장이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고, 보고를 받고 대통령은 별 말씀이 없으셨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나서 1시간가량 있다가 소셜미디어에 사퇴 의사를 밝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자, 홍익표 의원님 원내대표 하시면서 뭐 대통령실 청와대하고도 이제 여러 가지 소통도 많이 하셨을 텐데. 저는 야당이어서. 그렇군요. 예. 그렇군요. 아이고, 제가 잠깐 착각했습니다. 근데 여하튼 그 메커니즘은 잘 아실 예. 테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이쪽에 이제 공직 후보자가 인사권을 대통령실이 갖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대통령실하고 이제 좀 의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눈에 안 보이게. 그래서 여기도 이제 약간 드러난 거는 뭐냐면 강훈식 실장한테 자기가 SNS에 올리기 1시간 전에
거기다가는 의사를 밝히고 그리고 SNS 통해서 이거 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떤 질문이 있었냐면 기자 질문 중에 이재명 대통령과 직접 소통이 있었습니까? 이걸 사람들이 궁금할 수 있잖아요. 그랬더니 강유정 대변인이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알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최소한 실장하고는 소통을 할 것 같아요. 이런 얘기할 때는 그죠? 어떠리라고 보세요? 저 소통 구조가. 그거는 그때 좀 다릅니다. 그래요? 예, 네. 비서실장이 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지금 강유정 대변인 얘기를 들어보면 실장하고 직접 한 것 같지는 않아요. 아 그래요? 예, 보면 이제 대통령실에 사퇴 의사를 알렸다라고 하니 거니까 비서실장이라고 특정하지 않았거든요. 아 그래요? 실장이라고 안 그랬나요? 예, 그러니까 강우식 실장이 대통령한테 보고를 했고 아. 대통령실에 사퇴 의사를 했다라는 걸 봐서는 네. 제가 보건대는 도리어 하여간 이 도리어 우원식이래요. 그 우상호 정무수석일 가능성이 높지 않냐 보이는데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뭐 아예 인사수석실로도 했을 수도 있고 정확치는 않은데 어찌됐든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실이라고 한 걸 봐서는 네네. 사람을 특정하진 않았어요. 근데 통상은 그렇군요. 대통령 비서실장, 정무수석 이 두 사람 정도가 통상 이런 경우 그러니까 네. 인사와 관련돼서 거취를 밝힐 때 자기가 좀 더 편한 사람하고 통화를 하겠죠. 그렇겠죠. 예, 네. 예. 그렇게 해서 사퇴 의사를 얘기를 하고 그러면 이제 바로 대통령실에서는 긴급하게 회의를 하고 바로 이제 대통령한테 보고를 드리는 거죠. 이사권자에. 그렇죠. 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보기엔 강유정 대변인의 그 얘기를 들어보면 통상적인 절차를 밟았던 것 같고 네. 1시간 전에 대통령께 말씀을 이제 보고가 된 거죠. 그리고 이후에 이제 본인이 SNS로 사퇴 의사를 밝힌 거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 정상적인 절차 과정이었다고 보입니다. 네. 자, SNS에 올린 그 사퇴 변을 보면 워딩이 이렇습니다. 저로 인해 마음이 아프셨을 국민들에게 사죄 말씀 올린다. 저를 믿어주시고 기회를 주셨던 이재명 대통령님께도 한없이 죄송한 마음뿐이다. 민주당에게도 큰 부담을 지어드렸다. 부족하지만 잘해보고 싶었다. 큰 채찍 감사히 받아들여 성찰하며 살아가겠다. 죄송했다. 여기 이제 다 거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조혜진 의원님? 국민께 그 말씀을 드린 거는 사죄의 말씀을 드린 거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이 정치를 그만두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도 정치를 계속하고 대중 속에서 선거를 하고 표를 얻고 지지를 받아서 생활해야 되기 때문에 그 관계를 이번에 많이 훼손됐다고 이제 신뢰가 깨지면서 많이 훼손됐다고 봐야 되는데 그거를 다시 회복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고 또 인민권자인 대통령이나 당에다가 그 이야기를 한 거는 역시 이제 본인이 앞으로 정치 활동을 할 무대가 이 당이고 또 5년 임기 동안에는 대통령과의 관계가 이제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잠시 전 조혜진 전 의원님이 언급했던 강선우 후보자 사퇴 의견 관련 여론조사는 스트레이트 뉴스가 조원 CNI에 의뢰해서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전국 성인 남녀 2,002명 대상으로 무선 자동 응답 전화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자세한 내용 중앙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됩니다. 거기서 적합하다 32.2%, 부적합하다 60.2%가 나왔습니다. 10명 중에 6명이 부적합하다. 그런 것들 그 여론조사가 최근에 나온 건데 그런 것들도 이제 좀 여러 가지로 가만히 됐을 것 같은데 제가 아까 큰 틀에서 왜 사퇴했을까요? 한 말씀씩 해줬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홍표 의원님은 이제 국정의 부담 초반에 이런 그거를 줘서는 안 된다. 두 분이 다 말씀을 하셨는데 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요인들이 있는데 왜 트리거가 되는 거 있잖아요. 결정적인 그거. 예를 들어서 그 정영애 전 장관 문재인 정부 시절 여가부 장관에 대한 예산 갑질 의혹 이게 좀 최근에 나왔고 그다음에 최근에 보니까 또 진보 정당들은 오늘 그랬지만 예를 들어서 그 민주노총, 참여연대, 경실련, 그다음에 진보 성향 여성단체 이런 데서 다 반대 입장을 냈거든요. 그런 것들 플러스 요 여론조사가 그제 어제 그 사이에 나온 거란 말이에요. 방금 말씀드린 이게 좀 더 트리거가 되지 않았을까 여러 요인이 있는 가운데 뭐라고 보세요, 홍익표 의원님은?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모든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이 됐다고 봅니다. 네. 여론조사 결과도 부담스럽고
그다음에 이 논란이 사그라드는 게 아니라 자꾸 전방위적으로 확산되는 게 문제였던 것 같아요. 네. 뭐 민주노총이나 여성단체 반대는 저는 뭐 넘어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거는 이후에 장관이 임명된 이후에 본인의 노력 여하에 따라 개선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그렇게 큰 변수는 안 된다고 보는데 지금 소위 이제 뭐 이게 갑질이냐 아니냐 또 논란도 되겠지만 어쨌든 초반에 이제 보좌진 문제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병원하고 뭐 여러 군데 얘기가 나온 이후에 다시 이제 강의 불성실한 문제 네. 그리고 이 여가부 장관이 이제 뭐 사실 뭐 선후배로 만난 게 아니라 그건 국회의원과 장관으로 만났는데 저도 그 얘기 처음에 방송 보도를 보고 의아했어요. 그때는 우리가 여당 시절인데 왜 이렇게 거칠게 했었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보통 뭐 그 자신들의 지역성 민원 관련 해소하는 거 그리고 해바라기 센터 설립하는 게 이렇게 크게 어려운 것도 아니거든요. 지원할 거 하고 하면 방안을 찾을 수도 있었는데 그러면 통상적으로 그 예산 문제를 직접 핸들링하는 저 정책위 의장이나 네. 원내대표 또는 당시 저 대통령실 뭐 청와대 관계장 등등 뭐 등 협의해서 충분히 대화로 문제를 풀고 여가부 장관하고도 이거 좀 방안을 그럼 어떻게 내가 하면 이걸 해서 할 수 있습니까라고 하면서 방법을 찾을 수 있는데 굉장히 거칠게 하면서 오죽했으면 그 같은 당에 있었던 전 장관이 후임 장관 같은 당이고 후임 장관이 될 사람을 앞에 이제 그러니까 임명 여부를 앞에 두고 그 지인들한테 그걸 올려가지고 파문을 일으켰을까. 네.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게 좀 여러 가지로 관계 설정에서 실패한 거 아닌가. 사람들 관계에서. 네. 보좌진 문제도 그렇습니다. 뭐 여러 사람 뭐 나오고 있지만 가끔 사적인 것 물론 그렇다고 제가 화장실 비대나 그 음식물 쓰레기가 잘 됐다는 건 아니고요. 그런 건 좀 말이 안 되는 건데 그 외에도 별개로 뭐 그 약간 사적인 일을 종종 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그게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고 미안한 일이고 그런 마음을 갖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불거지지 않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이 문제가 이거는 좀 이 관계에 실패하면서 더 확산되고 그러니까 갑질이라는 건 결국은 받아들인 그 부하 직원 그 직위의 고하로 인해서 받아들인 그 하위 직급자가 인격적 모멸감을 느꼈을 때 생기는 게 갑질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당한 짓이나 이런 것들을 거절할 수 없고 그런 측면에서 이번 인사의 그 강선우 후보자가 특히 여가부 장관이 그런 우리 사회 을을 대변하는 밑이었고 사회적 약자. 그다음에 본인이 이런 문제를 굉장히 주도적으로 법안이라든지 정책이나 이런 거를 강조해왔고 사실상 사회적 약자나 취약계층을 대변하는 의원이다라는 정치인으로 트레이드 마크를 해왔기 때문에 더 상처가 더 컸던 것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진숙 논문 표절 뭐 이런 식으로 각 자기에 가장 해당되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해당됐을 때 그게 이제 더 뭐라 그럴까 임팩트가 큰 건데 이 경우에 거기에 딱 들어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조혜진 의원님 보시기에는 늦어도 그래도 잘한 거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잘했죠. 트리거 중에는 좀 대통령 그 국정 지지율이 일부에서 떨어진 것도 제가 봤거든요. 네네. 그것도 영향을 줬다고 보여집니다. 그게 이제 시작이 될 수도 있거든요. 떨어지는 시작 그걸로 딱 멈추는 이재명 대통령이 그 여론조사에 되게 민감하다는 얘기도 있긴 있습니다. 예. 이게 지금 그러니까 취임한 지 2달이 안 됐는데 여론 지지율이 국정 지지율이 60% 넘어가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그걸 냉정하게 보면 그거는 뭐 특별히 잘한 건 아닙니다. 어느 정권이거나 2달 안 된 정권의 지지율은 웬만해서는 그렇게 다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정부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간에 그걸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좀 무리한 의사결정을 밀어붙이는 데 있어 가지고 그거를 활용하기도 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에 보면은 그것이 그렇게 견고한 것이 아니고 이 정부의 예외적으로 이렇게 지지율이 높은 것이 아니고 강고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갖다가 느끼게 해주는 면이 있는 거거든요. 짧은 순간에 그냥 쭉 떨어지는데 문제는 지금 인사 방문이 이것만이 아니고 대표적으로 이거지만은 그래서 이준석 후보자는 또 이제 그 지명 철회하고 했지만 다른 지금 인사청문 대상이 아닌 다른 공직 후보들의 인사가 계속 지금 파문이 일어나고 또 벌써 며칠 안에 벌써 자주 사퇴하고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거는
이 초기에 임기 초기에 촉이 네. 있는 사람이면 위기감을 느낄 만한 사안이거든요. 네네. 여기에서 이걸 제대로 딱 정신 차리고 정비하고 이렇게 수습해서 정리해서 못 가면은 그 정권 초기에 심각한 위기가 올 수 있는 겁니다. 그걸 의식하고 했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결과를 놓고 보면은 잘 된 것이고 이걸 만약에 밀어붙였다면은 네. 그 뒤에 어쩌면 조기에 상당한 쓰나미가 올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는 이거는 거예요? 잘한 거고 그 다음에 후속으로 뭐 민주당 안에서도 이현주 최고위원이나 이런 사람들은 인사 시스템 자체가 문제가 있어서 빨리 바로 잡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던데 네. 인사 시스템을 비롯해서 국정 기조를 초기에 빨리 이제 수습해서 정비해서 정상적으로 나가느냐 아니면 일회성 그냥 이슈로 치부하고 그냥 또 계속 그 기조로 나가느냐 인사든 정책이든 네. 그렇게 나가느냐를 우리가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 제대로 된 교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야 반응 들어봅니다. 박상혁 민주당 수석 대변인,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얘기 차례로 들어보시겠습니다. 여가부 장관 강선우 후보자가 후보직을 사퇴했습니다. 후보자는 마음 아팠을 국민들께 그리고 기회를 주신 이재명 대통령님께 그리고 함께 고락을 해온 민주당의 많은 당원 동지 여러분들께 부담을 드렸다는 말씀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더 성찰하겠다는 고백과 사과도 함께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강선우 후보자의 결단을 존중합니다. 국민들은 갑질 자체도 심각한 결격 사유이지만 거기에 대한 거짓말 해명, 신뢰성 상실 이 부분이 더 중요한 문제가 심각한 결격 사유라고 생각하고 있던 차입니다. 늦었지만 자진 사퇴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앞으로 이재명 정권에서 인사참사가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는 인사검증 시스템 이거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자, 인사 검증 시스템 이건 조금 뒤에 얘기하고요. 제가 약간 복기를 해보면 홍익표 의원님, 민주당의 원내 지도부가 주로 중심이 돼가지고 많이 옹호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김병기 원내대표, 그다음 김현정 원내대변인, 최근에 대표적으로 옹호하는 발언을 해준 분들을 보니까 그다음에 문진석 원내수석까지 하다가 문진석 수석은 이제 말이 논란에까지 휩싸였는데 동료 의원 그러니까 현역 의원 불패 뭐 이런 생각도 하고 동료 의원을 지켜야 된다는 사명감, 어떤 관측을 내놓는 분도 있냐면 이거를 그냥 우리가 이 방어선을 물러서면 우리는 그렇게 여기에서 그게 자유로운가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있다 그러는데 뭐가 제일 컸다고 봅니까? 그런 스탠스에는. 글쎄요, 하여간 여러 가지 고민이 있었을 것 같아요. 예. 아마 제가 지금 원내대표라도 저도 아마 비슷한 스탠스 했을지 않을까 싶은 그런. 지켜야 된다. 예, 이걸로. 원내대표라면 예. 왜 그러냐면 이제 이런 생각이 있었을 것 같아요. 이게 제가 만약 그 입장이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 크게 보면 그 고려되는 게 첫 번째는 네. 대통령실에서 어느 정도 의지가 있다면 뭐 대통령실에서 뭔가 이걸 바꿔야겠다는 생각이 아니고 인사를 하려고 하는 의지가 계속 있다면 당에서 먼저 아니라고 얘기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공개적으로. 네.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는 예를 들면 부정적인 의견이나 우려된 입장을 정무수석이나 비서실장한테 전달할 수 있겠지만 공개적으로는 그런 입장을 하기 참 어렵습니다. 그게 그래서 여당의 참 어려움이에요. 여당 지도부에. 제가 말 끼어들어 죄송한데 대통령이 강선우 후보자를 높이 평가하고 있을 땐 더더욱 그 얘기하기가 어렵겠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 인사를 대통령의 의지가 뜻이 철회하지 않을 것 같다는 것으로 비춰진다면 상의했지 않겠습니까? 네네. 최소한 이건 뭐 우상호 정무수석이 일요일 날 얘기한 것은 고심 끝에 하겠다는 걸로 다 받아들였잖아요. 네네. 그렇다면 당의 원내 지도부가 아니 됩니다라고 얘기하기가 참 어려워요. 여당으로서는. 그게 이제 저는 그게 첫 번째라고 보고 두 번째는 원내대표라는 지위가 어쨌든 원내 의원들을 이렇게 다독이고 원내 의원들의 어떤 애로사항을 풀어주는 역할이에요. 일종의 뭐라 그럴까 집안으로 얘기하면
따뜻한 어머니의 입장이랄까? 물론 뭐 내부적으로 어머니도 때로는 아이 자식을 위해서 회초리도 들지만 뭔가 아이를 감싸고 안아주는 역할을 하는 게 어머니,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통상 당 대표는 아버지 같은 리더십이라면 원내대표는 어머니 같은 리더십으로 보듬어준다. 예, 보듬어주고 간다. 특히 의원들을 그렇기 때문에 소속 의원이 낙마하는 것을 앞장서서 이 사람은 안 돼 이렇게 하기가 참 어려웠을 것 같아요. 인간적으로. 그리고 예, 예. 뭐 이것만 있고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제 임기가 한 3년 남아 있고 또 네. 임기 후에도 계속 볼 사이고 하니까 참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뭐 예를 들면 우리도 뭐 의원이 낙마가 첫 케이스가 되면 앞으로 의원들 허물어지는 거 아니야. 근데 그거는 별 큰 고려는 아닐 것 같아요. 네, 예. 사람들은 내가 낙마할 거라고 생각하는 그 당사자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자기가 낙마할 것 같으면 아예 안 받죠. 예, 예. 그 제안 자체를. 그러니까 다들 그거는 대통령한테 참 얘기하기 힘든 그 구조가 제일 크군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그 수직적 당정 구조 또 이게 이 대통령과 여당의 관계가 참 어렵습니다. 이게 뭐 어느 한 정권의 문제가 아니라 뭐 윤석열 정권 때 아주 그게 그 극대화됐었던 거고 과거 민주정부라고 하는 뭐 문재인 정부 때든 또 그 이전에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든 일정 정도는 네. 당과 대통령의 관계는 우리나라에서는 여전히 대통령 중심제에서 대통령의 그립이 훨씬 세죠. 그러다 보니까 당이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의 의중을 고려해서 예를 들면 대통령이 하겠다고 하는 거를 그 대놓고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 어려운 구조가 사실 있습니다. 이제 그 건강한 당정 관계라는 게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제 계속 숙제가 되고 정치권의 고민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조혜진 의원님 지금 홍 의원님이 뭐 예를 들어서 그 현역 불패 이 부분에 대한 파장 이거는 생각보다 이게 고려하는데도 크게 고려 안 됐을 거고 앞으로 파장도 사실은 뭐 그 자체가 그렇게 뭐 큰 의미를 가진다는 아니라는 취지로 이제 말씀하셨는데 개인 강선우, 정치인 강선우 행보에 어떤 영향을 좀 상당히 받을 수 있을까요? 영향이 있을 걸로 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사퇴하면서 사과했는데 그 사과가 진정한 반성이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사과고 또 앞으로 이제 바로 하겠다고 이야기한 것이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것이면은 이후의 행동에서 생활에서 의정 활동에서 변화가 보일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개인에게도 전화위복이 될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단정하기 어려운 것 같은 게 어쨌든 타격은 만만치 않다. 청문회 때 이렇게 사과하고 했지만은 그거 다 그냥 로봇이 사과하는 것처럼 다 느꼈거든요. 그리고 오늘 이렇게 사과하게 된 것도 결국 본인이 생각에는 사퇴하게 된 것도 본인 생각에는 뭐 내가 이게 이번에 사퇴하면 지금까지는 대통령이 자기를 계속 끌고 간다고 생각하고 했기 때문에 수많은 밖에서의 이렇게 공격 안에서 융탄 폭격을 맞으면서도 이제 버텼는데 대통령이 자기 사퇴하면 이제 받아들일 거다 이제라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사퇴를 했다고 보여지는데 네. 이후에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변화된 모습을 보여준다면은 뭐 정치인으로서 생활에는 뭐 좋은 오히려 교훈이 될 수도 있는데 그렇지 못하면은 지금까지 보여준 생활 태도 또 청문회 때의 태도 이후에 이 이슈가 불거졌을 때 그에 대응하는 태도 네. 그 태도를 그대로 가져가면은 정치인으로서 오래 하기도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홍익표 의원님. 아쉬운 점은 뭐 결과는 이제 그 본인이 사퇴했지만 네. 도와준다고 했던 그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나 그 예. 원내 지도부의 방식이 좀 거칠었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 문제를 좀 분리해서 그러니까 보좌진들이 먼저 시작된 건 보좌진부터 시작됐잖아요. 예, 예. 그럼 보좌진들에 대한 어떤 권리 보장 또는 갑질에 대한 의원들의 갑질을 제도적으로 방지하겠다는 어떤 약속 같은 것을 하면서 보좌진들의 여론을 좀 달래려고 했어야 되는데 메신저 공격을 하면서 이를 더 키웠다고 좀 봐요. 예. 그러니까 2차 가해성 발언도 없지 않았어요. 예, 일부 의원들이 그걸 예. 하면서 제가 이제 여론을 들어봤더니 그 확 증폭된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보좌진들의 여론이 그 회장단한테 한 거죠. 뭐 하냐 민보협이 아무것도 안 하고. 근데 그러니까 역대 회장단이 또 성명을 예, 발표했어요. 그게 이제 그런 여론이 들끓으니까
지금 현 회장 혼자 하기 부담스럽다고 하니 역대 회장들이 같이 다 나서주게 되는 모양새가 된 거죠. 그러니까 저는 약간 일을 좀 그래서 좀 거칠게 일을 처리하면서 도리어 그때 최근에 보니까 최민희 의원이 그 사태 전에 좀 좋은 의견을 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직장 내 여의도 국회에서의 어떤 갑질을 좀 방지할 수 있는 네. 제도적 방안을 준비하겠다. 그래서 제일 막내급 되는 보좌진들의 의견도 들어가면서 제도적 장치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처음부터 사실은 민주당 지도부에서 그런 방향으로 문제를 풀어가려고. 그러니까 그건 인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잘못이 인정을 하면서 이 문제를 그러면 앞으로 재발하지 않도록 현장에서 문제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가겠다고 해서 보좌진들의 그 어떤 불안감이나 우려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일이 좀 커지지 않았을 수도 있고요. 거기서부터 뭔가 이렇게 여론을 다독이는 게 필요한데 거기에 다 잡히지가 않으니까 불이 계속 2차, 3차 다른 곳으로 계속 확산돼 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참 미묘한데 인정을 하기 싫은 거예요. 이 당 입장에서는 강선우가 잘못했다 이거 인정하기 싫다 보니까 좀 거칠게 나오기 쉬운 거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네 식구들 보좌관이란 식구들을 더 자극하게 되는 거고 이렇게 이제 됐다는 말씀이신데 인정하면서 그래 그런 면이 있지 우리가 전체적으로 고칠게. 근데 저 지금 집권 초기인데 낙마시키는 거 이거는 좀 너희가 이건 좀 심하지 않니? 너희가 이해해줘라. 이런 식으로 했으면 한 번은 시도해 볼 만했다. 뭐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아니 저는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요. 예. 강선우 의원의 그 결과 관계없이 제가 뭐 지금 와서 얘기하는 건데 실제로 제가 원내대표하면서 민보협 그 회장단하고 각 의견도 들어보고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하여간 좀 심한 방들이 있었습니다. 21대 국회에서. 그래가지고 제가 오죽하면 22대 초선 당선자들 교육 시간이 제가 원내대표 할 때 교육 시간이 있어 그때 뭐라고 했냐면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그중에 하나가 보좌진들한테 갑질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한테 잘해야 평판이 여기서부터 나간다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렇죠. 실제로 몇몇 방이 그런 게 있어요. 제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얘기까지 했었고 아마 지금 가슴 뜨끔한 의원들 저분 있을 겁니다. 얼마 여의도에. 전에 어젠가 글 올린 의원도 있어요. 예. 가슴 뜨끔한 의원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건 여야를 가리지 않고 다 있을 텐데 그러니까 도리어 이런 것을 긍정적인 에너지로 그 제도 개선과 이런 그 국회 내에서 올바른 의원과 보좌진의 관계로 만드는 형성하는 그런 계기로 하면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반드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보좌진을 포함한 별정직 공무원에 대한 그 약간 사각지대적인 측면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좀 이렇게 가다듬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여지가 있다고 보시는 거죠, 조혜진 의원님? 사실 이게 의원회관 구조라는 것이 문진석 그 원내 수석이 강선우 장관을 이렇게 옹호하느라고 이야기한 것 중에서 뭐 대부분 다 사실은 뭐 말이 안 되는 거지만은 딱 인정할 만한 게 그 의원회관이라는 이 그 조직, 이 사무실 또는 인사 구조는 독특한 거다라고 하는 거는 그건 맞아요. 왜냐하면 의원회관에는 보좌진이 8명 있는데. 다른 공공기관이나 사기업이나 이런 뭐 방송국이나 이런 일반 직장하고 다른 점이 거기는 승진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없습니다. 다른 기관들은 시간이 지나면은 차장에서 부장되고 부장에서 국장되고 뭐 5급에서 4급되고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근데 거기는 그게 없어요. 앞 사람이 빠지면은 그 자리에 올라갈 기회가 있는 비서관에서 것이지. 보좌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9급으로 들어가도 만약에 거기에 10년 근무하는 동안에 앞에 있는 그 8급, 7급부터 4급까지가 아무도 딴 데로 안 옮기고 그 자리에 계속 근속한다 하면 이 사람은 10년이 지나도 그냥 9급인 거예요. 그리고 월급도 똑같아요. 다른 데는 월급이 시간이 지나면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국회는 똑같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국회의장도 국회의원으로서 월급은 뭐 6선이나 초선이나 급여는 똑같아요. 이런 조직이 어디 있습니까? 특별한 기관이에요. 그런 점 때문에 오늘 수 있는 그런 다른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이 이해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갑질 이거는 그런 거하고 관계없습니다. 그 사람의 성품, 권력을 뭘로 생각하느냐, 국회의원이라는 직위를 뭘로 생각하느냐, 그리고 평소에 사람을 어떻게 보느냐 그런 것이 그리고 또 이제 갑자기 훈련 없이 준비 없이 이런 헌법기관 300명, 대한민국 300명밖에 안 되는 자리에 또 갔을 때 원래 뭐 이렇게 제대로 교육받은 사람이면 쉽게 그러지 않은데 쉽게 스포일 될 수가 있는 구조. 그래서 우리 홍 대표님도 초선들한테 그런
계획도 하신 거예요. 이야기를 하신 것이 까딱 잘못하면은 사람 이상하게 돼버리고 평소에 그런 나쁜 성품들이 다 나타나게 되고 그것이 보좌진들한테 특히 요즘 MZ 세대 보좌진들은 그런 부분에서 굉장한 상처를 받거든요. 그런데 모르고 나중에 그 문제될 수 있다는 것도 모르고 그냥 가는 의원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다들 이제 한번 좀 자성하는 계기도 될 수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죠. 자, 자성하는 계획이 제도적으로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보완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실시간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라디오 교통정보센터 김민혜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이 시각 교통 정보입니다. 수요일 퇴근 시간대가 다가오면서 도로 이동량 늘고 있습니다. 우선 서울시내 간선도로는 동부간선도로 성수분기점 쪽인데요. 노원교에서 도봉터널 입구 부근 2차로에서 추돌 사고 났고요. 분당 수서도로 청담대교 쪽은 탄천 1교에서 청담대교 남단 부근 3차로에는 고장난 차가 있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또 강남 순환도로 성산 쪽 봉천터널 내 4차로에서도 추돌 사고 났고요. 서부간선 지하도로 일찍 쪽 금천나들목 부근 2차로에서도 추돌 사고 났습니다. 고속도로는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남양주 요금소 부근 3차로와 갓길에 걸쳐서 고장난 화물차를 처리하고 있고요. 또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도 일직분기점 부근 2차로와 갓길에 걸쳐서 고장난 차를 처리하고 있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퇴근길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문자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은 무료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 채팅창도 열려 있습니다. 실시간 교통 상황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지금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 홍익표 전 민주당 의원, 조혜진 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 이현주 민주당 최고위원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인사검증 시스템에 대해서 발언했습니다. 이현주 최고위원이 얘기한 건 아무래도 이 강선우 후보자 얘기는 아니었던 것 같고 주로 이제 강준욱 저 보수 쪽에 이제 어떤 정규재 전 주필인가요? 이분 등의 추천을 받아서 비서관 통합비서관으로 왔던 강준욱 전 비서관 얘기를 하면서 아마 인사검증 시스템 이거 좀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될 것 같다 하면서 야당에서는 어떤 주장을 하냐면요. 홍익표 의원님. 이거 성남 경기 라인이 이거 주도하고 있어서 이렇게 중구난방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거든요. 글쎄요, 뭐 그거는 뭐 내면에 있는 문제니까 제가 알 수 있는 건 아니고 뭐 강훈식 비서실장도 있고 또 이 의원실 자꾸 의원실이래요. 저 우상호 정무수석도 계시기 때문에 아마 잘 저 협의해가면서 시스템적으로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 대통령실에서도 몇 번 언급한 것처럼 그 인수위 없이 바로 하다 보니까 처음에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임명한 사람들이 좀 있었을 거예요. 네네. 그런 과정에서 뭐 좀 유력 인사가 그 정규재 전 저 주필 같은 경우가 추천하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받았다 이런 사고가 터지는 경우도 있고. 네. 그리고 또 약간 민주당 내 이제 나쁜 기류가 하나 있는데 제가 한번 최근에 이제 어떤 사람들하고 이제 토론도 이제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아니 뭐 성인군자를 공직을 하는데 성인군자를 뽑는 거 낫도 아닌데 뭐 웬만한 거는 감싸 안고 그냥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너무 하더라고요. 성인군자 그래서 제가 한마디 웃으면서 아니 성인군자를 뽑는 건 아니지만 시정자표를 뽑는 건 아니죠. 내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우리 국민적 눈높이라는 게 국민보다 대단히 잘난 뭐 우리가 정말 뭐 성인처럼 사는 사람을 하는 건 아니지만 평균의 눈높이 우리 국민들 평균의 보통의 삶의 사람들 있잖아요. 뭐 보통 상식.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일반인들이 탈세하고 탈세 쉽게 못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보통 사람들이 부동산 투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논문을 제자들 보고 대신 제자나 다른 사람들 논문을 대신 쓰게 하고 그 사람 걸 가져오게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보통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의 엘리트, 그러니까 저는 이번 꼭 뭐 이재명 정부만 아니라 앞으로도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될 게 우리 사회 엘리트들의 민낯들이 지금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들이라는 게 밑에 있는 사람 괴롭혀서 그리고 밑에 있는 사람 뭐 다는 아니지만 일부에서 아주 나쁜 경우인데 다른 사람들의 성과를
자신의 것으로 하고 그렇게 해서 성공의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온 사람들이 일부 있었고 그런 사람들이 청문회에서 걸러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도덕 검증은 중요하다. 그렇습니다. 도덕 검증 중요하죠. 제가 전에 한번 얘기했지만 뭐 미국식 인사청문회 제도 얘기하는 분들 많은데 정말 제대로 공부하면요. 뭐 심하게 표현해서 대한민국의 지금 장관 후보자로 올라왔던 역대 모든 지난 20년 넘게 했던 90%가 미국식 제도에서는 아예 올라오질 못합니다. 미국에서는 탈세 한 번만 있거나 법 위반 한 번 있으면 아예 못 올라옵니다. 예를 들면 이진숙 후보자 같은 경우는 초등부 교육법 위반만으로도 후보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경우에는 아예 얘기를 합니다. 이거 법 위반이 있는데 안 된다라고 해서 다 아웃돼요. 그리고 심지어 그 FBI가 평판 조회까지 합니다. 고등학교 때까지 가서 고등학교 때 우리나라 같은 경우 무슨 학폭 같은 게 있었는지.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약물 같은 거 미국 애들은 우리나라도 최근에 문제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예. 고등학교 때부터 약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마리화나나 무슨 뭐 이런 약물을 해가지고 문제가 있었는지를 FBI가 평판 조회까지 해요. 그리고 직장 내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라면 이제 갑질 같은 게 있었는지 다 걸러지는 거죠. 그런 것들을 다 보고 해서 그래도 할 만한 사람이라고 하면 통과가 되는데 안 되면은 거기서 아예 걸러지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의 인사청문 제도 같은 경우는 무려 한 3개월 걸립니다. 그러니까 우리처럼 해명이 안 되면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해명이 될 때까지 청문회가 오래 장기화 되는 겁니다. 아, 그래요? 해명이 되지 않으면 임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처럼 자료 제출 안 하고 적당히 넘어가고 이런 청문회 제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료 제출이 안 되면 될 때까지 계속 그것은 청문회가 다 끝나지 않는 겁니다. 네. 자, 근데 지금 도덕 검증 얘기하셨고 국민 상식 눈에서 봐도 물론 업무 능력 매우 중요하지만 도덕적으로 안 되면은 어쨌든 그거는 문제가 있다고 다 많이 생각을 하는데 최동석 인사혁신처장 예. 이분이 도덕 검증 왜 하냐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의 7대 검증 기준 있잖아요. 그거 제가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그거를 거기에 대해서 강력히 비난을 하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좀 듣기 민망할 정도의 용어를 써가면서 이제 비난을 하는데 뭐 그걸 떠나서 박원순 전 시장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기획된 것 같다. 이건 법원과 국가인권위원회가 다 결론 내린 겁니다. 기획된 것 같다. 2차 가해성. 약간 꽃뱀이라는 말도 한 것 같고요. 하여튼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인사혁신처장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이 오는 게 맞습니까? 조희진 의원님? 인사혁신처장이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게 말이 안 되고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을 인사혁신처장에 앉히는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약간 그분의 과거의 얘기를 듣고 놀란 사람 많을 것 같아요. 지금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뭐 민주당 안에서는 인수위 기간이 없었기 때문에 좀 이해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뭐 그렇다 치더라도 근데 뭐 저 100% 그것도 동의하는 건 아니지만은 왜냐하면은 대통령 취임하자마자 거의 뭐 속전속결로 인사 쫙 발표했거든요. 그리고 들어보니까 인사는 그 전에 미리 다 이미 되는 선거였기 때문에 다 준비 다 비밀팀 만들어 팀이라는 게 자기 이제 측근들이지만은 성남 김기란의 측근들 중심이지만은 다 했다는 겁니다. 준비했기 네. 때문에 바로바로 그렇게 이제 발표를 내정을 해놨기 때문에 바로바로 발표를 할 수 있었다는 거거든요. 예. 근데 그게 사실은 우리가 역대 정권 때마다 겪어보지만은 인사가 만사인데 사람 쓰는 게 제일 힘든데 대통령 본인도 그건 자신 없는 부분이고 세상 사람들 다 아는 것도 아니고 뭐 인재풀이 넓은 것도 아니고 사람 보는 눈이 있는 것 뭐 그렇게 뭐 뛰어난 것도 아니고 보면 바로 뭐 점장이처럼 사람 판단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인사 시스템을 잘 구축해야 되는데 거기서 제일 피해야 될 게 자기 주변에 그냥 믿는 사람 몇이 역량은 안 되는데 경륜은 없는데 사회적 네트워크도 별로 없는데 책임감도 별로 없는데 그냥 자기가 믿을 만한 사람 인사는 보안이 중요하다고 생각해가지고 그냥 믿을 만한 사람 중심으로 비밀 작업하는 거 그게 제일 피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네네. YSD 같은 경우는 일부러 그냥 언론에 흘려도 보고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이 사람 어떻게 평가하는지 우리가 모르는 부분을 딴 누가 알고서 우리한테 이야기해 주기를 바라고 해서 흘리기도 했어요. 예. 그만큼 인사를 공론화시켰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인사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도 그렇지만은 철저히 비밀주의고 측근 중심이고 그럼 벌써부터 이 문고리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이렇게 만약에 인수위가 없었기 때문에 그때는 할 수 없이 부득이하게 전혀 제가 볼 땐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이었지만 할 수 없이 그 사람들하고 인사를 협의를 했다 한다면 이제
정식으로 취임했고 많은 인재들을 갖다가 배치를 했으면 그 시스템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지금 그거 그대로 가거든요. 네. 부속실장, 뭐 인사비서관, 총무비서관, 비서관이지만 사실은 나라를 주무르는 그 사람들을 그냥 자기 개인 비서들 출신들 다 앉혔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런 이 나라를 이 큰 대한민국을 경륜할 만한 사람들이 아닌데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이유로 그렇게 앉혔는데 이런 일이 그래서 계속 터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현주 의원이 말한 것처럼 인사 시스템 바로 잡아야 되는데 국정운영 시스템부터 바로 처음부터 티를 바로 잡아야 되지만 특히 인사 부분은 이렇게 자기 가까운 사람들하고 협의해가지고 결정하는 시스템을 빨리 안 고치면은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역할에 그 그릇이 크게 맞는 일에 빨리 배치해주고 네. 그 민주당 역집권도 여러 번 했지 않습니까? 인재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 중심으로 해서 정상적인 체제로 끌고 가야지. 근데 예. 저 너무 과하게 얘기하셨는데요. 근데 그러니까 예. 하나 좀 궁금한 건 인사검증 집쌤 얘기했는데 이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이나 사퇴한 강준욱 비서관이나 아주 기본적으로 걸릴 수 있는 그런 워딩들 아닙니까?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전 잘 몰랐어요. 그냥 잘 이분이 어떤 분인지 예, 몰라가지고 예, 예. 그 처음에 커리어만 보니까 무슨 대기업의 이 부사장도 하셨더라고요. 예, 예, 예. 그리고 독일에서 뭐 이런 그 행정학이나 이쪽으로 그 공부도 하시고 해가지고 문제가 없는 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이제 막 이제 언론에 쏟아져 나오니까 유튜브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참 유튜브 정치가 이게 문제인데 뭐 좋은 점도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 이제 일방형이 아니라 쌍방형이지 않습니까? 유튜브는요. 예, 예. 그래서 그 레거시 미디어하고 다르게 이제 모든 그 참여하는 일반 국민들도 시민들도 하나의 언론인으로서 기능할 수 있는 장점은 분명히 있고 좋은 점은 있는데 근데 이제 지나치게 이게 그 확증 편향적으로 하면서 자기 편들끼리의 언어, 자기 편들끼리 어떤 그 로직에 논리에 네네. 빠져서 극단화되는 경향이 있는데 보니까 굉장히 극단적인 발언들 많이 하셨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얼굴은 굉장히 점잖게 생기셨는데 그 매우 극단적인 발언들 하시고 아까 얘기했던 7대 검증 그거 필요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7대 검증이 대단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 성범죄한 사람 안 된다는 거하고 저 음주운전 하면 어떻게 한다는 네. 거하고 그다음에 부동산 투기하면 안 되고 논문 표절에 대한 논란이 있어서 윤리규범이 만들어진 2007년 이전까지는 좀 양해를 하더라도 2007년 이후는 엄격하게 하자. 예. 이거 정리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동안 인사청문회만 했던 논란들 7가지에 대해서 그 조금 기준을 정확하게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부동산 그 주민등록법 위반 있지 않습니까? 네네. 주민등록법 위반에는 2가지를 나눴어요. 부동산 투기일 경우에는 안 되고 부동산 투기가 아닌 경우에는 예외로 하는데 그 경우에도 예를 들면 강남 3구로 그 좋은 8학군을 겨냥해서 가는 경우는 좀 문제를 네. 좀 심각하게 보는 등등 이런 정도 정리한 건데 만약 이제 그런 게 다 무의미하고 필요 없다. 그러면 나중에 우리 공직자들 윤리를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문제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아까 근데 조혜진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네. 지나치게 이게 뭐 그 비서관들이 어차피 그 대통령과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분들을 쓰는 거고 그분들이 이제는 좀 더 큰 마인드로 공적 마인드를 갖고 국가 운영을 시스템적으로 할 필요는 있다. 그 부분은 지적은 저는 타당한다고 보고요. 아마 네. 조금 시간이 되면 잘 자리 잡힐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 국민의힘으로 가봅니다. 8월 22일 전당대회 열린데 생각보다 많은 의원들이 막 출마하고 있고 오늘만 해도 장동혁, 주진우. 자, 근데 이게 대충 구도를 보니까 찬탄 대 반탄으로 또 가가지고 지난 대선 후보 경선 비슷하게 가면 그러고 싸우다가 또 앞으로 못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 우려를 많이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대선 후보 경선은 흥행이 됐지 않습니까? 많이 출마했고 예, 예. 좁혀가면서 완전 바닥에 있던 당이 상당 부수 올라왔고 그리고 이제 41% 득표까지 하는 데는 예. 그 대선 후보 경선 레이스가 순기능을 했다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또 대통령이 없으니까 네네. 대통령이 있으면 또 눈치 보고 대통령실에서 또 뭐 교통 경량 이래 가지고 출마자가 적을 수 있는데 네. 완전히 권력이 공백 상태고 그 중에서도 또 그 주요 주자라고 할 수 있는 김문수, 한동훈 이 두 분이 출마 의사를 표명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냥 막 우후죽순으로 이제 주사표를 던졌는데 지금 이제 김문수 후보가 나오고 한동훈 후보도 고민하고 있는 것 같고 예, 예. 한 후보까지 주로 나와야 된다는 게 제 일관된 주장인데 나오면은 좀 합종 연행이 될까요? 다 그냥 가요. 막 6-7명. 우리 뭐 어느 당이나 합종 연행이 실제 판세에 영향 주는 경우는 별로 자주 없나요? 별로 없고 우리 당은 또 그런 것도 익숙지 않고요. 네네.
어쨌든 중요한 건 국민들의 관심사는 국민의힘이 바뀌느냐 안 바뀌느냐 전당대회를 계기로 해서 그 핵심은 이제 쇄신 전당대회로 가느냐 쇄신 그러니까요. 경쟁이 이루어지는 전당대회. 과연 어떤 당대표가 선출돼야 예. 쇄신을 제대로 이끌 수 있냐 이게 핵심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노선 투쟁. 예. 기본적으로 저는 우리 당은 개혁적 중도 보수였고 또 그렇게 가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많이 우경화돼 버렸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노선을 바로 세우지 않으면은 뭐 전한길 같은 사람 한마디 하는 거에 그냥 당이 휘청겨 버리고 예. 전한길 같은 사람도 뭐 당을 만만하게 보고 뭐 함부로 말하고 하는 그런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해야 된다고 보세요? 전환길 문제. 어쨌든 우파니까 예. 그 여기서 배제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 민주당 찍을 사람은 아니잖아요. 우리는 표 한 표라도 아쉽기 때문에 외연을 더 확장해야 되는 배제할 상황이기 필요는 때문에 없는데 당의 그렇지만 이미지를 계속 저하시키면 이 사람의 주장 중에 옳은 것 일부 옳은 것 있고 예. 또 다수가 사실은 뭐 이해 안 되고 말이 안 되고 국민이 이렇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이제 배제를 해야죠. 네. 그리고 그런 그 사람을 우리 당의 곁가지로서 계속 끌고 가는 건 할 수 있지만 당의 중심에 놓는다든지 그 사람이 생각하는 방향을 갖다 우리 당의 주류로 삼는다든지 기조로 삼는다든지 이러면 안 되는 거죠. 당의 미래는 없다. 예. 그러니까 당의 중심을 확실하게 개혁적 중도 보수로 삼고 네. 거기서 약간 더 왼쪽도 있을 수 있고 더 오른쪽도 있을 수 있는데 그거는 중심이 튼튼하면 그냥 끌고 갈 수 있는데 중심이 지금 공백 상태거든요. 네. 지도부도 그러니까 지도력도 전환길 씨 같은 사람 말에 조금 더 취약한 거 아닌가요? 지금?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주장이 그 지나친 부분도 있지만 당의 중심이 딱 서 있고 네. 그 중심을 가지고 좌우를 이렇게 아울러서 정리해가면서 역할 분담 적절히 해주고 끌고 가면은 표 관리도 되고 되는데 당이 지금 중심이 없는 상태고 지도부도 제대로 제 리더십을 발휘를 못하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저런 사람 한마디에 그냥 행동 하나에 그냥 출렁출렁하고 네. 저게 국민의힘인가 국민의힘의 그 노선이 저건가 이렇게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든요. 그래서 이번 전당대회를 계기로 해서 확실하게 그 혁신 경쟁을 통해서 노선 투쟁을 해야 된다 봅니다. 우리 당내 노선 네. 투쟁을 해서 결과는 개혁적 중도 보수 노선을 중심으로 확실하게 잡고 지도부도 그걸로 구성하고 그러면서 더 혁신을 계속해가고 거기서 또 멀어져 있는 거는 또 그대로 또 끌고 갈 수 있는 구조적인 틀을 마련하고 네. 그렇게 가면은 희망이 있다고 봅니다. 자, 홍익표 의원님 희망이 좀 보입니까? 국민의힘에? 글쎄요, 이게 뭐 남의 당 얘기 제가 좀 함부로 하기가 좀 그런데 역시 역사는 네. 왜 시간이 필요한지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국민의힘이 제가 보건대는 내년 지방선거는 물론이고 앞으로 3년 후에는 국회의원 선거까지 져야만 개혁이 될 것 같다 싶습니다. 그 전에도 그랬거든요. 쉽게 말해 한마디로 얘기해서 뭐 저러고 있지만 아직 정신 못 차리고 있다.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아직 국회의원 선거 멀고 그리고 대다수 지금 국민의힘의 국회의원들은 영남권이 있으니까 자기 당선은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고 자 이제 지방선거 때 구의원들, 군의원들 누구 공천하지 뭐 이 생각하고 있는 건가요? 이런 거예요. 제가 보기엔 국민의힘이 잘 나갈 때 좋을 때 국민의힘과 우리 당의 차이는요. 영남권이 호남권보다 의석이 많거든요. 우리 당은 수도권에서 65%를 얻어야 1당이 될 수 있고요. 네. 국민의힘은 45% 정도를 얻어야 1당이 됩니다. 근데 그래서 지난 19대 국회에는 국민의힘이 1당이 됐어요. 예. 수도권에 좋은 의원들이 계셨어요. 근데 20대, 21대, 22대 연달아 3연패 하는데 수도권이 그다음에 65% 우리 그 민주당이 그다음에 70%가 넘었고요. 네. 그다음 지금은 80% 넘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그 옛날에는 40몇 %씩 얻었는데 수도권에서 우리보다 지더라도 그러면 이제 1당이 됐는데 20대부터 그 1당이 안 될 때부터 이미 65대 35 그리고 그다음엔 7대 3 이번엔 8대 2 계속 수도권에서 물러나요. 그러니까 좋은 의원들은 수도권에서 중도 개혁적이거나 좋은 의원들은 더 못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영남권이 주류로 되면서 보수화된 아주 극단적인 분들만 좀 남아서 점점 당이 저렇게 극단화되는 게 그런 측면에서 저는 뭐 옛날 이준석 대표가 올랐던 것처럼 다 지고 나서 완전히 허물어지고 나서 중심이 허물어지고 나서 새롭게 집을 짓는 수밖에 없구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재건축할 수밖에 없다. 4927님이 인사가 만사입니다. 여론 무시한 인사는 지양돼야 합니다. 털어서 먼지 안 날 사람 없지만 심사숙고가 필요해 봅니다. 시간 한 1분 남았는데요.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민주당 정치검찰 조작 기소 대응 TF가 이재명 대통령 쌍방울 대구 송금 사건 재판 두고 조작 기소가 사실이라면 검찰은 공소를 취소해야 한다.
조작 기소가 사실인 거는 법원이 판단하는 거죠. 근데 어떤 이런 흐름이 있고 또 이제 뭐 박찬대 전 원내대표가 뭐 김계환 전 사령관까지 구속영장 기각되니까 자, 판사 처벌법 꼭 관철시켜야 한다. 와, 이게 사법부에 과도하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민주당이 조사해서 정확한 조사가 나오면 공소시효로 끝날 게 아니죠. 그 검사들 고발해야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조작 기소라는 게 기준이 뭡니까? 조작 기소라는 게 이제 없는 사건을 그러니까 본인들이 이게 사건이 있음에도 아닌 걸 알면서도 증거를 조작해서 기소한 경우가 조작 기소 아니겠어요? 네. 아니면 허위 진술을 강요했거나 그럼 만약 그렇다면 공소시효 정도가 아니라 해당 검사를 범죄자를 기소해야 되는 겁니다. 추가 네. 조사에서. 그럼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 문제는 사실 증거 아까 그랬잖아요. 면이라면 가정법이 붙었기 때문에 민주당도 그 조사를 통해서 그거를 국민들이 인정할 수 있을 만큼 명명백백하게 네. 증거를 찾아야 되죠. 시간은 거의 없는데 한 1, 20초만 말씀해 주세요. 이건 이미 1심은 법원이 판결 내린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그 공소 취소가 아니라 막 뒤집으려면은 재심을 해야 됩니다. 네네. 그런데 저는 적어도 전에 법원 검찰에서 고위 간부 했다는 분들이 나와가지고 네. 법을 무너뜨리는 일을 하는 걸 보면서 진짜 이 법치가 큰일 났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홍익표 전 의원, 조혜진 전 의원이었습니다. 뉴스레터 K 1부 마치고 2부가 이어집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648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오늘도 지수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계단을 오릅니다. 낡고 오래된 계단식 아파트 5층. 엘리베이터는 없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집안 가득한 열기가 지수를 또 한 번 감싸는데요. 그 열기 속에서도 지수는 늘 그렇듯 가장 먼저 안방으로 달려갑니다. 2년 전 심장 이식 수술을 받은 엄마는 지금도 종일 방 안에 누워 지내는데요. 지수가 엄마를 위해 할 수 있는 건 찬물에 적신 수건으로 몸을 닦아드리고 선풍기 바람으로 열기를 식혀드리는 일. 오늘도 땀에 젖은 채 엄마의 식사를 준비하는 어린 지수. 숨막히는 폭염 속 지수에겐 한 줄기 바람도 간절한 희망이 됩니다. 지수 가족이 조금 더 나은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사랑과 마음을 모아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퇴근길도 무덥습니다. 볕이 뜨겁게 내리쬐면서 습도 높은 더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체감온도가 33도 안팎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한낮에 서울이 33.3도, 전남 곡성은 37.3도까지 올랐는데요. 내일은 서울의 낮 기온이 36도, 모레는 37도, 토요일에는 38도까지 치솟겠습니다. 밤에도 열기가 쉽사리 식지 못하겠는데요. 내일 아침 기온 서울 26도, 대전과 전주, 대구와 부산 25도, 강릉 27도로 해안과 서쪽 지역에서는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과 전주, 대구 3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밤낮이 가리지 않는 무더위에 건강관리 잘해 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저녁까지 강원 내륙과 충북, 경북 북동 내륙에 5에서 10mm 정도의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고요. 내일은 중부지방에 가끔 구름 많겠고 그 밖의 지역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오전부터 전국적으로 자외선 지수도 매우 높겠습니다. 한편 이번 주말부터 휴가 가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주말 동안에는 제주도에 비 소식이 있고요. 그 밖의 전국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당분간 제주도 해안과 전남 해안, 경남 남해안에는 강한 너울성 파도가 일겠습니다. 바닷가 가시는 분들 각별히 주의해야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31.4도입니다. 조하늘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여러분은 지금 퇴근길 시사편지 한 장,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갑질 의혹이 제기됐던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했습니다. 강 후보자는 자신으로 인해 마음 아팠을 국민께 사죄한다면서 성찰하며 살겠다고 밝혔습니다. 김건희 특검팀이 이른바 집사 게이트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김건희 집사 김혜성 씨의 아내와 투자회사 관계자를 소환했습니다. 다음 달 소환 조사가 예정된 김건희 여사 측은 조사 방식 협의를 요청했지만 특검이 이를 거절했습니다. 내란 특검팀은 평양 무인기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김용대 드론 작전 사령관을 재소환했습니다.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 의혹과 관련해선 오늘 허석곤 소방청장을 조사했습니다. 순직해병 특검팀은 어제 구속영장이 기각된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을 조만간 재소환할 방침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신임 장관 8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장관급 대통령 직속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에게는 위촉장을 수여했습니다. 100일 앞으로 다가온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에이펙 정상회의의 홍보대사로 가수 지드래곤이 위촉됐습니다. 에이펙 준비위원장인 김민석 국무총리는 오늘 종합점검회의를 열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편유희였습니다.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국민의힘 당권 레이스가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 후보, 안철수 조경태 의원, 장성민 전 대통령실 미래전략기획관, 양양자 전 의원 출마 선언을 했는데 오늘 장동혁 의원과 주진우 의원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뉴스레터 K는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과 차례로 초청해서 얘기를 나누는 시간을 마련하겠습니다. 오늘은 오늘 당대표 출마 선언을 한 장동혁 의원 나와 계십니다. 장동혁 의원님 어서 오세요. 네, 오랜만입니다. 좀 자주 나오셨어야 되는데 여하튼 저희가 비교적 오랜만에 모셨습니다. 네. 오늘 국회 공식 기자회견 여시고요. 국민의힘 당대표 출마 선언하셨습니다. 자, 계엄 탄핵 대선 패배 거치면서 당내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어요. 계속 어떻게 보면 증폭되는 모양새인데 와 이래서 혁신을 할 수 있겠나. 혁신도 난망하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합니다. 자, 우리 장동혁 의원님께서 출마를 결심하시게 된 배경 무엇입니까? 당이 어렵습니다. 오히려 어렵기 때문에 이번에는 당대표 출마를 하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중진 의원님들도 계시고 주변에 저를 지지하는 분들도 계셨지만 당이 어렵기 때문에 지금 당을 수습하지 않으면 어쩌면 국민의힘은 더 이상의 미래가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어려운 당을
추스리고 변화와 쇄신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제가 출마를 결심했습니다. 네. 자, 출마 기자회견에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혁신은 탄핵의 바다가 아니라 계엄의 원인에서 시작돼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 질문을 왜 드리냐 하면 탄핵에 반대했던 분들이 이제 당대표가 되고 당을 이끌게 되면 과연 혁신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이런 뭐 의심의 눈초리가 당내에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또 당내뿐만 아니라 안팎에서 그렇게 보시는 분들은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제가 지금 드린 그런 우려의 시각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하시고 싶으신지 좀 해주세요. 계엄과 탄핵을 거치고 조기 대선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패배했습니다. 네. 저는 국민들의 심판은 거기서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선 과정에서도 계엄과 탄핵에 대해서 뭐 김문수 후보가 대선 후보가 국민들께 사과를 했고 그다음에 원내대표나 뭐 비대위원장이나 혁신위원장이 계속해서 사과를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자꾸 이제 더 사과 그다음에 그것을 예를 들면 당원 당규에 넣는 방식의 사과 뭐 이렇게 자꾸 사과에 어쨌든 그 형식만 더 강하게 하는 것을 혁신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사과한다고 당이 바뀌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언제 혁신을 이야기하게 되냐면 선거에 패배했을 때 늘 혁신과 뭐 쇄신의 문제가 그렇죠. 대두되게 됩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졌는지를 알고 왜 그런 문제가 생겼는지를 알아야지만 우리가 이기는 정당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정당은 선거에서 싸워서 이기는 게 1차적인 목표인데 그러면 잘 싸워서 이기는 정당으로 가는 게 쇄신의 시작이고 혁신의 시작인데 생각해 보면 계엄이 발생하게 된 원인을 보면 헌재에서도 분명히 이야기했지만 분명 윤석열 정부를 끌어내리기 위해서 야당에 계속 의회 폭거는 있었다. 그런데 야당이 그렇게 의회 폭거를 하고 정부를 공격하는데 저희는 그것을 제대로 방어하거나 민주당과 제대로 싸우지 못하면서 오히려 각을 세우거나 내부 총질을 하면서 결국은 그 제대로 싸우지 못한 것이 또 계엄의 원인이 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계엄까지 오게 된 데에 여러 원인이 있지만 그중에 상당 부분 더불어민주당의 의회 폭거가 있었고 또 그것을 제대로 막아내지 못하고 제대로 싸우지 못하고 오히려 대립각을 세우고 내부 갈등만 일으켰던 국민의힘에도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탄핵 국면에서도 이 계엄 이후의 문제를 뭐 임기단축 개헌이든 다른 정치적인 방법으로 풀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는 탄핵을 반대했지만 우리 당의 몇몇 의원들이 탄핵에 찬성함으로써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상황에서 우리 스스로 분열해서 탄핵을 막지 못하고 곧바로 조기 대선까지 이렇게 오게 된 겁니다. 다른 방법은 저희들이 쓰지 못하고. 그렇다면 결국은 계엄과 탄핵을 거치면서 드러난 우리 당의 문제는 뭐냐. 어떤 위기 상황에서 하나로 뭉쳐서 싸우지 못하고 제대로 싸우지 못하고 그리고 결국은 위기 상황에서 우리가 분열해서 자중질환으로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 그게 본질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 사과하지만 이미 여러 차례 사과는 끝냈고 그럼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왜 계엄과 탄핵을 거쳐서 우리가 대선에서 패배했는지를 본다면 우리가 제대로 싸우지 못했고 분열됐다. 분열해서 우리는 졌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당을 하나로 모아서 여당과 이재명 정부가 제대로 싸우는 당을 만들고 늘 단일 대우로 우리도 뭉쳐서 싸우는 그런 정당을 만드는 게 1차적인 혁신이다. 그런 의미에서 자꾸 탄핵의 바다를 건너자 탄핵의 강을 건너자라고 하면서 말로써 사과하는 거로 뭔가 이 모든 것이 혁신이 끝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계엄의 원인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를 봐야 그 진단을 해야 제대로 된 혁신의 방안이 나올 수 있다. 그런 취지였습니다. 자, 그 취지는 제가 잘 이해가 됐고요. 자, 계속 당내에서 분열해가지고 힘을 하나로 모으지 못하면 정부 여당은 제대로 견제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뭉치자, 계속 분열적인 요소를 최소화하자 이런 말씀이신데 다만 그렇다면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예를 들어서 어쨌든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만 모든 책임을 그거 하기보다는 국민의힘 스스로 그 야당의 어떤 그 폭주를 방어하지 못했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그런 행동이 이어진 측면도 있었으니 우리 국민의힘 자체 그 책임도 느끼고
윤 전 대통령에게 책임 모든 게 있는 것처럼 그런 건 아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쨌든 윤 전 대통령이 직접 한 행동이잖아요. 네네. 그게 그로 인해서 네네. 우리 사회에 엄청난 이 폭풍이 왔고 네. 어쨌든 그 책임에 대해서는 다 인정하는 네네. 바잖아요. 네네. 그러면 국민의힘이 살기 위해서 지금 뭔가 남아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그 흔적이랄까 심지어는 영향력이랄까 무슨 이런 말씀인지 부분을 알겠습니다. 단절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예. 그 부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예. 단절하는 방식이요? 우리가 당원 당규도 대선 기간에 개정을 해서 네네. 그 부분을 뭐 뚜렷하진 않지만 사실 간접적으로 당원 당규에 담았고 예. 탈당도 하셨고 그리고 지금 그 이후에 탈당을 하고 난 이후에는 네. 우리 당에서 지금 수사를 계속 받고 재판받고 재구속까지 되셨지만 누가 그거에 대해서 언급이라도 합니까? 그리고 누가 그거에 대해서 지금 어떤 행동이라도 취하고 있습니까?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런 개헌과 탄핵을 거치면서 결국은 이미 탈당을 하셨고 절연을 했습니다. 절연은 완료됐다? 예, 절연은 했고 예. 그거에 대해서 어떤 우리가 무슨 그 액션을 취하거나 윤석열 대통령에서 누가 재구속되는 상황에서도 어떤 언급도 하지 않고 있지 자, 않습니까? 그럼 만약에 그러면 전한길 씨 같은 분이 다시 언급을 윤 어게인을 언급하고 부정선거를 다시 언급하면 자, 그 부분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시각이 또 갈릴 예, 수도 좀 이따 있잖아요. 그 부분 따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절연이 됐는데 이미 절연된 것을 가지고 자꾸 또 과거로 밀어넣고 또 절연하자. 그것 때문에 대선 기간에 탈당도 하시고 우리가 당원 당규도 바꾸고 했는데 또 절연하자고 하면 도대체 무엇을 더 절연할 것이 남아 있으며 그러나 우리 당이 공식적으로 절연을 하고 탈당하셨다 하더라도 우리 당을 지지하는 분들 중에는 여전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 또는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통해서 뭐 예를 들면 지키고자 했던 다른 가치들이 있을 겁니다. 그 수단과 방법이 적절했느냐 여부를 떠나서 그거를 여전히 지지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분들을 완전 무시할 수는 없다? 그분들의 그런 지지하는 마음이 여전히 있다고 해서 그러면 우리는 절연했으니 그런 분들은 다 우리 당에서 떠나시고 우리 당에 얼씬도 하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는 겁니다. 자꾸 그런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실 때 네 알겠습니다. 윤어기인을 주장하는 분들의 말씀 그것은 결국은 개헌 과정에서 드러났던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되겠다는 그 강한 열망 그거는 우리가 국민의힘에서 담고 가겠습니다. 또 부정선거 그것은 뭐 부정선거가 있다 없다를 떠나서 선거 관리 부실에 대한 여러 걱정과 우려를 하시는 걸 알겠으니 우리가 선거제도를 바꾸어 가겠습니다. 이렇게 그 부정적인 에너지들을 설득하고 마음을 모아서 긍정적인 에너지로 바꿔가려는 노력을 하고 그분들과 함께 가려는 노력을 하는 게 정당이지 네. 지금 와가지고 자꾸 그런 말씀하시면 우리 당에 불리하니까 그동안 대선 때까지 지지해 주신 건 너무 감사한데 대선 패배하고 났고 선거도 끝났으니 일단 좀 멀리 계시다가 혹시 지방선거 때 필요하면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러겠다는 겁니까? 도대체 뭡니까? 그거는 당원들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 그렇죠. 그분들의 생각이 자꾸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목소리가 계속 나오게 되면 그게 부정적인 에너지로 작용한다면 그것을 긍정적인 에너지로 바꾸려고 하고 그 말씀들 중에서 우리 당에 필요한 것은 우리가 끌고 가겠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 당이 지금 그런 것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서 제대로 싸우고 선거에서 승리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으니 우리가 이제 그것보다는 좀 미래지향적인 얘기를 우리가 그 대안을 마련해서 이렇게 그 문제를 해결해 드릴 테니 우리가 이렇게 힘을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설득하고 같이 가는 게 중요한 거지 선거 때까지 도와주세요 그랬다가 선거 끝났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인 여론이 있다고 해서 이제는 우리 당에 내팽개친다? 이제 얼씬도 하지 마십시오. 저는 그것은 당의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조금 우리 당의 국민의힘이죠. 국민의힘에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고 그런 측면의 생각을 계속 하고 계신 분들이라고 해도 지금까지 우리를 지지했던 분이니까 그분들을 잘 이렇게 끌어안고 가야 된다. 그런 취지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자, 혹시 언더찐윤이 장동혁을 민다. 사실입니까? 몇몇 언론이나 뭐 이렇게 그
자꾸 그 말씀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취재한 언론 기자분들은 다 아실 것 같아요. 이렇게 의원님들한테 대부분 이제 기자분들은 뭐 어떤 분 뭐 됐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할 때 우리 막 107명 뭐 저를 빼면 이제 106명인데 106명 의원님들께 전화를 해보고 확인을 해보면 많은 의원님들께서 지금의 여러 상황상 뭐 변화와 쇄신이 필요하고 뭔가 새로운 인물이 나와서 좀 당을 새롭게 바꿔달라는 열망이 저에게 있고 많은 의원님들이 응원해 주시는 것은 뭐 감사한 일이고 맞는 말씀인데 뭐 특정 어떤 분들이 한다 뭐 특정 뭐 어느 뭐 이렇게 뭐 이런 분들이 지지하고 밀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고요. 지금 우리 당이 더군다나 그러니까 다양한 분들이 저를 지지해 줄 수 있지만 우리 당이 뭐 예전처럼 뭐 몇 명의 의원님들이 누구 한 명을 밀어가지고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녹록한 상황도 아니고 지금은 우리 당이 너무나 위기이고 모든 당원들께서 정말 이때 제대로 된 당대표를 뽑지 않으면 우리 당은 국민의힘은 이제 완전 멸절될 수밖에 없다라는 그 절박함이 있기 때문에 뭐 어떤 분들이 야 이번에는 누구를 밀어야 된다라고 해서 당심이 당원들의 마음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전혀 아니고 누군가를 한 명을 뭐 이렇게 지지해가지고 뭐 안 될 사람을 밀거나 뭐 그렇게 해서 당대표를 만들거나 그런 상황도 전혀 아니기 때문에 뭐 그런 뭐 일각에서는 그렇게 뭐 말씀하시는 취지를 알겠지만 그것은 뭐 사실과는 다르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사람 중에 우리 장 의원님이 보시기에 가장 유력한 경쟁 상대는 누굽니까? 저는 모든 당원들입니다. 그래요? 저는 제가 어떤 쇄신을 하고 있고 당을 어떤 방향으로 만들어 가고 싶고 그래서 저는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소신을 당원들에게 말씀드리고 설득하면 되는 문제지 어떤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뭐 좀 경쟁이 된다 아니면 어떤 분 때문에 야 이게 좀 뭐 유리하다 불리하다 그런 고민은 없습니다. 오히려 저는 이번 전당대회에 뭐 많은 분들이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번에 우리 당원들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을 받고 또 이런저런 뭐 저에 대해서 뭐 비판하거나 뭐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좀 제발 다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비판이 맞는지 아니면 제가 말씀드리는 게 맞는지 당원들이 좀 제대로 판단하시고 정확하게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뒤에 숨지 말고 다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당 혁신이라는 거는 정말 절대절명의 과제라고 이제 동의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그 잘못하면 절멸될 위기, 그러니까 당이 사라지고 없어질 위기라고도 말씀하셨는데 이건 정말 재건축 수준의 재건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냥 조금 고쳐 쓰는 게 아니고 그런 얘기들을 또 많이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동의하세요? 예를 들어서 당내 비주류로 불려온 분들 그분들은 또 혁신파라는 얘기도 씁니다. 스스로 어떤 김용태, 윤희숙의 혁신안을 동의하는 사람 혁신파, 동의 안 하는 사람은 혁신파 아닌 거고 그래서 여튼 그런 주장도 하시는데 영남권을 위주로 한 그 아주 강고한 당내 기득권 세력, 기득권 의원들이 당이 어떻게 한 발자국 나가려 그러면 그거를 스크럼 짜고 좀 약간 반대하는 듯한 그런 구조다. 이런 추정에는 동의 안 하십니까? 저는 동의하기 어려운 게 예를 들면 이번에 혁신 대상으로 올라간 물론 기준도 나는 잘 알지 못하고 왜 그랬는지 잘 알지 못하겠지만 나경원 의원님, 윤상현 의원님, 저 송원석 의원님 중에 영남권 의원님은 송원석 원내대표님 한 분밖에 안 계시고요. 그다음에 저는 정치인이 본인의 정치적인 어떤 그 생명 아니면 본인의 정치적인 여러 그 행보에 있어서 그냥 나는 지금 다 내려놔도 좋아 그냥 뭐 나를 밟고 가라 그렇게 쉽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있을까요? 마치 우리 당에 어떤 쇄신의 문제가 있고 뭐 이러면 우리가 영남에 계신 의원님들만 이렇게 그룹지어서 비판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 돌이켜 보면 나경원 의원이나 윤상현 의원님이나 뭐 저나 송원석 원내대표님은 왜 거기에 꼈는지 더더욱 저는 잘 모르겠으니까. 네, 혁신의 대상으로 이제 지목이 되신 거예요? 세 명이 윤희숙 전 의원이나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낸 구체적인 혁신안에 대해서 가타부타 비판을 하거나 반대한 적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저는 이제 혁신의 방향에 관해서 자꾸 사과만 하는 것 그것은 아니고 그리고
우리를 돕고 지지했던 분들을 선거 끝났다고 좀 불리하다고 해서 그냥 자꾸 밀쳐내는 방식의 혁신이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뿐이지. 끌어안고 가야 된다. 예, 그것뿐이지. 뭐 예. 예를 들면 뭐 최고위원을 이렇게 해야 된다, 당 지도부를 이렇게 구성해야 된다, 뭐 아니면 뭐 시도당의 목소리를 더 들어야 된다. 그건 좀 세부적인 뭐 얘기들이죠. 그런 세부적인 예. 이런 혁신안에 대해서는 어떤 반대도 해본 적이 없고 예. 당연히 좋은 아이디어 그리고 좀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논의를 통해서 그걸 숙성시켜 가야지 예. 그거 자체에 대해서는 반대해 본 적이 없습니다. 예. 자, 그래서요. 예를 들어서 아까 이제 다 뭐 쳐내는 혁신이 아니라 끌어안고 가면서 정부 여당을 강력하게 견제할 수 있는 어떤 강한 야당이 돼야 된다. 그런 식으로 혁신도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네네. 예. 예를 들면 이게 전한길 선생님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뭐 특정 이렇게 주제를 빼고 나면 예를 들면 뭐 민주당 지금 뭐 이재명 정부의 인사라든지 뭐 정책이라든지 이런 분야에 있어서 전한길 선생님보다 지금 더 열심히 목소리를 내고 있고 가장 투쟁력 있게 싸우는 분이 누가 있습니까? 밖에서. 그러니 그런 긍정적인 에너지는 계속해서 우리가 끌고 갈 수 있는 노력을 하고 부정적인 에너지는 좀 그 목소리는 좀 낮추거나 일단 그것은 다른 대안을 찾아보고 일단은 우리가 여당과 그리고 정부와 지금 이재명 정부와 싸우는 데 힘을 모으자라고 해서 같이 갈 문제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 만약에 이제 전한길 씨 같은 경우도 그런 긍정적인 에너지 끌어안고 부정적인 거는 잘 이렇게 달래면서 이제 간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근데 이게 정치 현실은 어떠냐면 현실 정치에서는 그런 부정적인 거 한마디가 이게 긍정적인 거 끌어안고 가고 부정적인 거는 좀 이렇게 무마시키고 한다는 말은 좋은데 그 한마디가 훨씬 더 임팩트 있게 작용해서 예를 들어서 수도권 젊은층 뭐 이런 세대들 이제 중도층 이 부분의 확장을 어렵게 한다. 이런 부분은 동의하지 않으세요? 뭐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데 예를 들면 계속해서 어떤 좀 이걸 부정적인 에너지를 긍정적으로 바꿔가자고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안 되고 워낙 영향력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말 한마디가 계속해서 당에 부담을 준다면 그때는 그때 가서 다른 결정을 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어떤 한마디가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언론에서 기사를 한번 쓰면 우리는 너무 쉽게 물러난다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정면 돌파를 하거나 어떻게 보면 그게 여권의 프레임일 수도 있다. 예, 프레임이 오거나 아니면 어떤 부정적인 기사가 한번 났다고 해서 그분의 긍정적인 에너지를 다 포기하고 우리가 먼저 뒷걸음 치고 우리가 그냥 움츠러들어서 그냥 모든 걸 포기해버리고 쉽게 포기해버리는 게 우리 국민의힘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면 돌파해서 하다가 안 되면 그다음에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데 저희들은 그런 어떤 프레임이 오거나 부정적인 공격이 딱 한 번만 오면 예를 들면 김민석 총리 후보자 시절에 얼마나 많은 그 의혹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우리 당에 만약에 집권 여당이고 우리 당이 그런 후보자를 우리가 맞닥뜨렸으면 절대로 못 버텼을 거다. 5분의 1 정도의 의혹만 있어도 우리 스스로 지명 처리하자고 난리가 났을 겁니다. 우리는 민주당처럼 일단 똘똘 뭉쳐서 자, 우리가 민주당이 그걸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어떤 문제에 부닥치거나 어떤 역풍이 올 때 그것을 최대한 같이 막아내려고 노력하거나 어떤 식으로든 그걸 순풍으로 바꾸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바람만 불면 바람이 우리한테 오기도 전에 그냥 우리는 모든 걸 움츠러들고 그냥 납작 엎드려서 모든 걸 포기해버리는 너무 쉽게 우리는 그렇게 포기하고 도망가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측면에서도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자, 지금 장동영 의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제 혁신해 나가고 앞으로 나아가는 이 당이 재건축 수준으로 다시 세우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분열 너무 쉽게 그 주저앉거나 어떤 그 위기가 왔을 때 너무 쉽게 분열하거나 갈등하거나 이 부분을 하나로 뭉쳐나가는 게 되게 중요하다. 자, 그래서 혁신도 그렇게 일단은 끌어안고 거기서 문제가 생기면 그때 가서 검토하더라도 이게 하나로 뭉친 에너지가 중요하다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자, 그거 플러스 뭉치고 갈등을 최소화시켜야 되는 거 플러스 또 우리 장동영 의원님께서 당대표가 된다면 그리는 어떤 이게 뭉치는 거 말고요. 이게 혁신의 방향이랄까 어떤 본질이랄까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정당은 잘 싸워서 선거에서 이기는 것이 1차적인 목표고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예. 그렇게 똘똘 뭉쳐서 늘 하나의 목소리를 내고 싸우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다를까? 보면 민주당은 공천에 있어서 의정활동 4년간의 의정활동을 평가해서 어떻게 싸워왔고 어떤 모습으로 싸웠고 얼만큼 싸웠는지에 대해서 촘촘하게 평가하고 외부에서 평가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공천 과정에서 엄격하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 그분들이 뭐 선천적으로 무조건 뭐 투사가 아니에요? 뭐 이렇게 뭔 일이 있어도 그냥 뭐 당에서 어떤 불이익을 받든 말든 나는 그냥 선한 마음으로 나는 당을 위해서 열심히 한다가 아니라 네. 상임위에서 자료 요구를 몇 건 하고 상임위에 몇 번 출석하고 끝까지 앉아 있었는지 질의를 몇 번 했는지 토론회를 몇 번 했는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그다음에 뭐 책을 몇 권을 냈는지 그러니까 그게 뭐 개인적인 게 아니라 당을 위해서 어떤 정책 자료집을 몇 권 냈는지 이런 것들이 다 결국은 평가가 되고 그게 공천에 반영되기 때문에 싸우지 않을 수 없도록 돼 있고 싸우지 않을 수 없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우리는 그 시스템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야 싸우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 외에 그러면 지금 예를 들면 싸우지 않는 사람을 그러면 이제 다음번에는 인적 쇄신을 한다 치면 똑같은 사람이 오면 뭐 하겠습니까? 결국은 제대로 싸울 수 있는 사람을 결국은 이제 새롭게 충원을 해야 되는데 근데 우리는 그럴 만한 지금 시스템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연수원 기능도 지금 다 없어졌고요. 교육 기능도 없어졌고요. 뭐 청년 정치학 하다못해 청년 정치학교 같은 거 하나도 우리는 개설되어 있지 않습니다. 발굴해서 우리와 같은 방향성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가치 우리 당의 이념과 가치를 그리고 방향성을 정책 방향을 완전히 이해하고 같이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을 발굴해서 육성하고 그분들을 주요 당직에 활용하면서 그분들이 경험을 쌓게 하고 그분들이 사실상 총선에 출마관 할 때는 다른 선거에 출마할 때는 진입 장벽을 완전히 낮추어서 네. 경쟁력을 갖추도록 해야 된다. 그거 없이 상향식 공천하면 기득권 가진 분들만 유리한 게 상향식 공천입니다. 그리고 기득권 가진 분들은 유리하기 때문에 당에서 열심히 일할 이유가 없습니다. 뭐 당대표나 원내대표가 내 공천하는데 무슨 권한이 있고 아무것도 없고 그냥 상향식으로 당원들이 투표해서 그냥 네. 공천하면 결국은 그냥 인지도 높은 기득권들은 기득권 있는 분들은 굳이 당에 열심히 일할 이유도 없는 거고 그러면 당은 어떻게 운영하고 당을 어떻게 꾸려가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인재를 발굴하고 육성해내는 시스템과 그분들이 현실 정치에 들어올 때 진입장벽을 대폭 낮춰주는 게 필요하다. 그런데 컨텐츠가 없으면 싸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예전에 여의도 연구원의 그 더불어민주당이 부러워했던 여의도 연구원의 네. 정책 기능이나 전략 기능이 다 사라졌지 않습니까? 네. 전략도 없고 정책도 없고 그 기능을 다시 살려내야 우리가 싸우겠다고 했는데 총칼이 없어서 결국은 맨몸 들고 싸우지 않도록 하는 그 정책 전략 기능을 다시 반드시 빨리 회복해야 된다. 자, 싸울 수 있는 태세, 싸울 수 있는 전략, 정부 여당을 확실히 견제할 수 있는 전략 여기에 진입 장벽도 낮추는 그런 방향의 어떤 쇄신을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역시 예를 들어서 지금 인사청문회 전국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강선우 후보자가 이제 사퇴를 했고요. 자, 그런 게 뭐 야당이 열심히 한 것도 있겠지만 여권 내 뭐 그런 것도 있고 견제하는 데 있어 의석수 때문에 지금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 있어서도 지금 말씀하신 제대로 싸우는 그런 것들이 갖춰져야 된다로 제가 이제 이해가 맞습니다. 되고요. 네. 자, 그러면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장동혁 의원님이 꼭 국민의힘 당대표가 돼야 되는 이유, 그 이유를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세요. 지금 변화와 쇄신이 필요한데 우선 그 변화의 출발점은 네. 정치를 완전히 교체할 수 있는 그리고 당을 완전히 쇄신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적임자가 저라고 생각하고 네. 보수가 생각하는 가치, 보수가 생각하는 품격 그리고 보수가 생각하는 혁신 그리고 보수의 미래 전략 이 모든 것들이 저 장동혁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당을 반드시 바꾸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이번 주 가장 뜨거운 국제 뉴스, 화제 소식 쏙쏙 골라서 전해드리는 키워드로 본 지구촌. 오늘도 조윤주 외신캐스터 함께 하겠습니다. 조윤주 캐스터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국익을 위한 협상입니다. 미국, 일본 관세 네. 협상 이제 합의를 했는데요. 자, 이시바 총리가 국익을 위해 최선을 다해 협상했다 이렇게 밝혔어요. 네, 그렇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네. 미국이 일본산 제품에 대해서 15%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고요. 네. 사실 이게 원래는 25% 부과하겠다 했다가 네네. 이제 이게 10%포인트 깎이면서 15%로 최종적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이 미국에 5,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진행할 것이고 이렇게 되면 수십만 개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이 미국과 알래스카 액화 천연가스 LNG 사업을 추진하는 조인트 벤처도 설립할 거라 밝혔는데요. 알래스카 LNG 가스관 건설 프로젝트에 일본이 합류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그 1일, 그러니까 8월 1일이 관세 발효 데드라인이잖아요. 근데 그걸 앞두고 지금까지 8차례 협상을 거쳤고요. 이제 네. 마지막으로 마무리가 된 건데 이 협상 완료가 됐다고 발표하기 전에 이날 그 일본 측의 관세 담당 강요인데요. 아카자와 류시의 경제재생상과 네네.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서 얘기를 나눴기 때문에 그때 이제 최종적으로 결론이 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가장 쟁점 중에 하나였던 것이 자동차 관세였는데요. 기존 25%에서 12.5%로 인하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이시바 총리는 국익을 건 치열한 협상의 결과라면서 조만간에 트럼프 대통령과도 회담에 나서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시바 총리는 기자들과 만나서 자동차 비롯한 여러 품목에서 국익을 걸고 치열한 협상을 벌였고 그것이 바로 이번 협상의 합의 형태로 나온 것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이 원래 외국산 자동차에 대해서 25%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데요. 캐나다와 멕시코에서 수입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도 25% 관세를 적용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12.5%면 굉장히 잘했다라고 이시바 총리가 말을 하는 것이고요. 영국은 연간 대미 자동차 수출 물량에 해당하는 10만 대에 대해서 10% 관세를 적용하기로 미국 측과 합의를 했습니다. 네. 자, 미국과 일본이 합의를 했고 그다음에 뭐 곧 정상회담도 한다고 하는데 네. 근데 이시바 총리는 다음 달 말까지는 퇴진 여부 밝힌다고 해요. 이게 아무래도 선거 참패 때문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원래는 선거 결과 나오고 나서도 물러날 생각이 없다라고 네네. 밝혔거든요. 근데 이번 선거에서 자민당이 참여 선거에서 과반 의석이 실패하면서 참패를 기록했거든요. 네네. 근데 입장이 좀 바뀐 것 같습니다. 마이니치 신문은 이시바 총리가 자민당의 선거 결과 총괄 발표한 이후에 사임을 곧 발표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이시바 총리가 자민당의 아수다로 최고 고문 스가 요시대 부총재 기시다 후미오 전 총리 그러니까 역대 총리들과 다 한꺼번에 만나면서 아마 이 자리에서 자신의 거취를 협의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직 총리가 전직 총리와 일괄 회동하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고 정부 관계자는 이시바 총리가 전직 총리들에게 사실상 고개를 숙였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선거에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 네네. 거죠. 8월 말 총괄 발표 이후에 지도부의 책임에 대해서 이제 판단할 것으로 보이는데 총재 조기 교체 이런 얘기가 당내에서 이미 나오고 있었고 그래서 뭐 빠르면은 7월 말까지 일정이 앞당겨질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일부 중진 의원들은 총재 선출위에서 양원 총회를 조기에 소집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뭐 중의원 참여해서 다 얘기를 꺼내가지고 할 것으로 보이는데 문제는 이 총재를 바꾼다고 하더라도 지금 집권 자민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또 자민당이 원하는 대로 총재를 바꾸기도 힘들 것 같아서 아마 야당과도 협상이 불가피할 거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브라질 법원이 보우소나루 전 브라질 대통령에게 가택연금 그리고 전자발찌 착용을 명령했습니다. 네. 이 보우소나루 대통령이 발목을 드러내면서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했다고 해요. 네. 발목에
전자 발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나 전직 대통령이야라고 말하면서 굉장히 목소리를 높이면서 저 같으면 창피해서 못 보여줬을 것 같은데 그것도 보여줘. 예. 그 다 성격이라도요. 그게.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왜 괜히 남미의 트럼프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만큼 이제 성격이 좀 급한 편이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대선 불복 쿠데타 혐의 때문에 재판을 받고 있고요. 그래서 보사노 전 대통령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전자 발찌를 차는 것은 너무나 좀 극단적이다라고 말하면서 억울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전자발찌 착용은 지난주 금요일 날 이미 발표가 나서 착용하게 된 거고요. 그리고 21일 날 보사노 전 대통령이 브라질리아에 있는 국회 건물 계단에서 원래는 지지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대법원이 해서는 안 된다라고 명령하면서 기자회견이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았고 그래도 기자들이 와 있으니까 억울함을 호소하는 차원에서 직접 바지단을 들어 올리면서 네. 자신이 전자발찌를 차고 있다면서 기자들에게 하소연한 겁니다. 자신은 국고를 횡령한 적도 없고 공금을 횡령하지 않았고 살인도 하지 않았고 인신매매도 하지 않았는데 왜 무고한 사람에게 전자발찌를 채우느냐. 이건 국가의 치욕이다. 전직 대통령이 저지른 비겁하기 짝이 없는 짓이라면서 이게 정치 탄압이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네. 네, 보소나 전 대통령이 재임 기간 동안에 강경 우파 행보를 보이면서 트럼프 대통령 측과 연대를 강조했었고요. 그래서 네. 브라질의 트럼프, 남미의 트럼프 이런 별명도 있었는데요. 2022년 대선에서 남미 좌파의 상징인 룰라 대통령에게 대선에서 패했습니다. 네네. 그러고 나서 강요들과 함께 이걸 인정할 수 없다라면서 쿠데타를 모여있었고요. 또 자신의 지지를 선동해서 그 다음에 1월 달에 선거 불복, 폭동을 야기했던 점 때문에 기소가 된 상태입니다. 네. 자, 주제를 좀 바꿔볼게요.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본래 가장 영향을 많이 끼치는 영향력이 있는 사람 일론 머스크라고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 맞습니다. 워낙 이제 사이가 틀어졌으니까 지금은 젠슨 황 엔비디아 CEO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키워드를 네. 대체 가능 실세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왜냐하면은 실세긴 실세인데 이게 자꾸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대체 가능 실세인데요. 말씀하신 변덕스러워서. 것처럼 네, 그 전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일론 머스크가 실세였습니다. 예, 근데 지금은 둘 사이가 완전히 틀어지면서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가장 막강한 영향을 행사하는 그렇죠. 인물이라고 미국의 CNBC가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정부에서 가장 중요한 기업인은 황 CEO인데 이 사람이 자리매김한 것 같다라고 전했는데요. 네. 트럼프 1기 시절부터 백악관과 베이징을 오가면서 비즈니스 배경 역할을 했습니다. 그 대만 출신이니까 이제 그렇게 가능한 건데요. 사실 이제 그 전에는 애플의 팀 쿡 CEO가 또 영향이 있었습니다. 네네. 그런데 대중국 관세 일부를 면제받는 성과를 끌어내면서 애플이 중국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성과를 냈었는데 또 이게 또 시대가 지나니까 팀 쿡 CEO는 한물 갔고요. 네. 그다음에 일론 머스크 이제는 지금 말씀하신 젠슨 황 CEO가 된 건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5월 달에 팀 쿡과 약간 문제가 있다라면서 불만을 제기했는데 왜냐하면은 트럼프 정부가 중국을 워낙 견제하다 보니까 예. 사실 애플 생산 공장이 중국에 많거든요. 그래서 중국 대신에 애플이 인도 쪽으로 생산 기지를 많이 옮겼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걸 다 미국에서 만들어라라고 하는데 그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네네. 인도 쪽으로 옮긴 건데 그거에 대해서 불만 표시했고요. 그래서 팀쿡도 약간 한물 간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젠슨 황 CEO가 떠오르게 된 건데 젠슨 황 CEO가 특히 인공지능에서 굉장히 주역을 하면서 네. 미국 정부에 좀 처음에는 사실 사이가 안 좋았습니다. 왜냐하면은 미국이 중국의 반도체를 견제하면서 네. 젠슨 황 CEO도 사업하기가 불편했었는데요. 그렇죠. 이번에 미국이 이제 그 젠슨 황 CEO가 반도체 수출하는 걸 풀어주면서 젠슨 황 CEO가 그 전에 굉장히 많은 역할을 했었고 트럼프 정부를 설득하는데 결정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결국 반도체 칩을 수출하게 된 거라고 말하면서 그만큼 대통령을 설득할 정도로 젠슨 황 CEO 영향력이 굉장히 커졌다라고 미국 언론들도 보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 키워드는 한국 여권 파워 세계 2위. 우리나라 여권만 있으면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는 나라 190개, 190개 맞습니다. 나라나 된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영국의 해외 시민권 자문업체인 헬리엄 파트너스가 조사한 내용인데요. 네. 한국의 여권에 무비자 입국 가능 국가 수가 190개 국가로 일본과 함께 세계 2위를 기록했습니다. 네. 분기별로 순위를 발표하는데요. 우리나라가 2020년 1월 달에 3위를 기록한 이후에 계속해서 성적이 올라가고 있는데요. 1위는 전 세계 277개 국가 및 지역 중에서 193개를 갈 수 있는 싱가포르가 1등을 차지했고요. 네. 우리나라와 일본이 2위 그리고 3위는 나라가 좀 많습니다. 오스트리아, 벨기에,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포르투갈, 스페인 이런 나라들이 공동 3위를 차지했습니다. 2014년까지만 하더라도 여권 파위는 미국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은 계속 밀려나면서 지난 분기 순위 공동 9위까지 리턴 함께 그래요? 내려갔고요. 최하위 국가는 아프가니스탄입니다. 99위 차지했고요. 아프가니스탄 그 이제 여권을 가지고 갈 수 있는 나라는 25개 국가에 불과하고요. 북한은 93위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헨리 여권 지수는 국제항공운송협회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199개 국가의 여권 소유자가 무비자 또는 입국할 때 비자를 발급받는 식으로 해서 사실상 무비자로 갈 수 있는 곳을 나타낸 지수입니다. 네. 자, 시간이 거의 다 되긴 했는데 짧게 네. 테슬라가 미국 LA에 식당과 충전소, 엔터테인먼트 시설 결합한 첨단 복합 공간 열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식당도 있고요. 충전소 당연히 있고 여러 네. 가지 엔터테인먼트 시설이 결합된 첨단 복합 공간인 다이너를 20일에 오픈했습니다. 612평 정도 규모가 되고요. 이제 2층짜리 건물로 돼 있다고 하는데 한 번에 250명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뭐 대형 스크린 설치돼 있어서 영화도 볼 수 있고 다양한 콘텐츠를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팝콘을 로봇이 판다고 합니다. 팝콘을 로봇이 판다. 휴머의 로봇 옵티머스가 팝콘 부스에서 그게 또 명물이겠네요. 네, 손님을 맞이한다고 하는데요. 이게 잘 되면은 전 세계 주요 도시에 다 매장을 내겠다라고 일론 머스크가 포부를 밝혔다고 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키워드로 본 지구촌, 지금까지 조윤주 외신 캐스터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뉴스를 정리해주는 다정한 편지 한 통. KBS 일라디오 뉴스레터 K. 알면 독이 아니라 득이 되는 법 이야기, 법이 된 성배. 매주 수요일 깊이 있는 법 지식 잔에 꽉꽉 채워서 쉽게 풀어드립니다. 오늘은 이고은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이고은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성배 변호사님 대타로 나온 이고은 변호사라고 합니다. 네. 오랜만에 뵈니까 더 반가운데요. 아, 네, 맞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은 특검 수사, 세계 특검 수사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데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수사는 민중기 특검팀. 네. 자, 윤석열 전 대통령 29일, 김건희 여사 다음 달 6일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 조사 받으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자, 부부 보고 이제 다 나오라 그런 거 이거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사실 그간 내란 특검에서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신병 확보를 했지 않습니까? 그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구속영장 발부된 다음에 사람들의 모든 관심은 그러면 김건희 여사 특검팀은 무엇을 하는 거냐, 언제 김건희 여사를 소환할 것이냐, 그리고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언제 구속영장을 칠 것이냐 이런 네. 것들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컸거든요.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볼 때 민중기 특검팀에서 그간 신중하게 압수수색이라든지 관련자들에 대한 충분한 조사 이후에 이제 드디어 이 민중기 특검팀이 타겟팅했던 김건희 여사에 대한 신병 확보 수순에 나아갔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이 해당 특검팀에서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현재 허위사실 공표 혐의와 명태균 씨 관련한 공천 개입 의혹 이것을 수사하겠다라고 한 것이고,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는 삼부토건,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그리고 이 명태균 씨 의혹과 건진법사 의혹 이렇게 총 4가지에 대해서 일단은 집중 조사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러한 조사 이후에 김 여사에 대한 이 구속영장 청구 수순으로 나아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29일 다음 달 6일 하는 거 보니까 수사가 웬만큼 됐다는 이제 생각이 드는데, 자, 여러 가지 사안이 있습니다. 김건희 특검이 로비 선물로 의심되는 다이아몬드 목걸이, 샤넬 가방, 이 영수증을 확보했다는 이제 소식이 전해졌어요. 자, 이 목걸이와 가방, 통일교가 건진법사 전성배 씨 통해서 김 여사에게 주려고 했던 걸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김건희 특검팀에서 들여다보고 있는 의혹이 16개나 되다 보니까 청취자분들이 헷갈리실 것 같아요. 지금 이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백은 이른바 건진법사 의혹입니다. 이 통일교회 전 세계본부장이었던 간부였던 이 윤모 씨가 건진법사를 통해서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의 금품, 그러니까 이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또 1,000만 원짜리 샤넬백 2개 이렇게 해서 한 8천만 원 정도 되는 금품을 건넸다라고 특검팀은 보고
보고 있는데 건네면서 어떤 예. 청탁이 있었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그 청탁이 캄보디아 어떤 사업 수주라든지 어떤 한 특정 언론사의 인수 문제라든지 다양한 이 통일교의 현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윤모 본부장이 건진법사에게 접촉했고 이를 통해서 김건희 여사에게 여러 가지 청탁을 했다라고 봤습니다. 네. 이 건진법사 의혹은 두 가지의 점을 입증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윤모 본부장이 개인적으로 이 다이아몬드 목걸이랄지 백을 준 것인지 아니면 통일교 차원에서 금품을 건넨 것인지 일단 특검팀은 하나 규명해야 되고요. 네네. 두 번째는 전성배 씨도 내가 윤모 씨로부터 해당 금품 받았다라는 건 인정을 해요. 다만 내가 받아서 내가 쓸 의도였고 잃어버렸다. 김건희 여사에게 나는 건네주지 않았다라고 부인하기 때문에 두 번째 밝혀야 되는 것이 전성배 씨가 받은 이 목걸이와 백이 김건희 여사에게 넘어갔다. 이 두 가지 쟁점을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번에 확보한 영수증은 이 다이아몬드 목걸이 영수증이 네. 윤모 씨 자택이 아닙니다. 이 통일교 본부에서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이 된 건데요. 이 부분은 통일교가 그간 이것은 윤모 씨 개인적인 일탈이었고 개인적인 청탁이었다. 통일교 차원의 청탁이 아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이 진술을 깨는 거죠. 윤모 본부장은 이것은 통일교 측의 청탁 때문에 내가 대신 구입해서 건네준 것이다라고 했는데 윤모 본부장의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즉 첫 번째 쟁점을 입증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계속해서 통일교 측에서는 우리의 자금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압수수색 과정에서 뭐가 또 발견됐냐면 윤모 본부장이 그 백을 살 때는 자기 아내의 카드로 결제를 했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통일교에 비용 보전을 받고자 물품 구매에 관련한 기한서를 줬던 거예요. 그 말은 내가 이만큼 비용을 썼으니까 이 물품 대금을 나에게 돌려달라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한서까지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통일교 측의 조직적인 청탁이다라는 것에 무게가 실리는 그런 증거가 발견이 된 겁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건진법사 전성배 씨 언제부터 김건희 여사와 가깝게 지낸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저는 이 전성배 씨 또 이후에 네. 우리가 이야기해볼 이종호 전 대표가 네. 이 윤 전 대통령 부부 그중에서도 김건희 여사로 통하는 굉장히 중요한 연결고리였던 것 같아요. 네. 이 전성배 씨는 굉장히 오랜 인연이 있는 것 같고 특히나 이 전성배 씨 관련해서 다수의 청탁들이 오갔다라는 것들이 속속들이 지금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제가 말씀드린 이 통일교 관련한 청탁인데요. 네. 이 부분 관련해서 전성배 씨는 자신이 받았다라는 것만 인정할 뿐이지 김건희 여사에게 가는 모든 고리를 차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특검에서는 지금 하나하나에 대한 압수물을 분석하고 있고요. 이를 토대로 이번에 영수증은 발견했듯 결과적으로 전성배 씨가 받은 것이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됐다라는 것을 규명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통일교가 구체적으로 어떤 청탁을 했다고 지금 특검을 의심하고 있습니까? 네, 제가 아까 간략히 설명을 드렸는데 통일교에서도 이게 고가의 물건을 줄 때는 자신이 원하는 바를 얻기 위해 줬겠죠. 그래서 네. 지금 의심을 받는 것이 이 통일교가 YTN이라는 방송사를 인수하는 문제랄지 캄보디아의 이 공적 개발 원조 사업을 수주받기 위해서라든지 또 UN 제5 사무국을 유치하는 등 굉장히 다양한 통일교의 현안 그리고 또 유리한 이점을 취득하고자 이 네. 건진법사에게 이러한 금품을 건넸다라고 특검은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오늘 새벽까지 특검 조사 받았다고 해요. 네. 그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캐물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윤모 본부장 같은 경우에는 지난 검찰 조사 때에도 굉장히 수사에 협조했던 인물입니다. 예. 윤모 본부장이 그간 내가 구입했건 내 아내가 구입했건 이 목걸이와 가방이 전성배 씨를 통해서 김건희 여사에게 갔다라고 진술을 했었는데 네. 현재 압수수색 등을 통해서 실제로 구매했다는 영수증이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이 윤모 본부장의 진술이 사실인 것으로 지금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뿐만 아니라 또 고가 선물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통일교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개인의 일탈이라고 주장했지만 이 본부에서 그 영수증과 심지어 이 물품 구매 기한서까지 나온 만큼 이것은 통일교 측의 청탁을 위해서 윤모 본부장이 전성배 씨에게 접근했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입증되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된 그 부분은 규명을 해야겠지만 어쨌든 통일부 차원에서 했다는 거는 우리 검사 출신이시니까 이건 빼박이라고 보이는 이거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은 윤모 씨가 개인적인 청탁을 이유로 8천만 원 이상이 되는 물건을 개인적으로 그렇죠. 구입하기가 어렵고 자신의 개인적인 청탁이었다면 이걸 통일교에 비용 처리를 한다는 것은 납득되지 않기 때문에 상식적이지 않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큼은 입증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김건희 특검은 삼부토건 주가 조작 사건 수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 대표 특검 조사에 출석했습니다. 삼부토건 주가 조작 사건의 이른바 키맨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종호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네. 얽혀있는 의혹이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김건희 특검에서는 삼부토건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관련해서 이 이종호 전 대표가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지금 의심받고 있고요. 최상병 의혹 특검에서도 지금 이 임성근 전 사단장 등의 구명 로비에 지금 이종호 전 대표가 네. 어떤 외압을 행사한 것이 아니냐라는 등의 지금 관여 의혹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삼부토건 관련해서는요. 이종호 전 대표가 이 해병대 이 예비역들이 함께 있는 단체 대화방에서 네. 내일 3부 체크라는 메시지를 남깁니다. 그리고 나서 희한하게 이 삼부토건의 주가가 인위적으로 부양이 되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삼부토건의 전현직 간부들이 300억 이상의 부당이득을 취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특검에서는 이 내일 3부 체크라는 메시지를 남겼다는 것은 이종호 전 대표도 이 삼부토건 의혹 관련해서 상당 부분 개입한 것이 아니냐라는 것을 의심하고 있는 것이고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2차에 걸친 소환 조사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진술 거부권 행사한다는 말씀하셨는데, 자 특검이 삼부토건 이일준 회장, 이용근 전 대표 신병 확보했습니다. 소위 그림자 실세로 불리는 이기훈 부회장은 잠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체포영장 발부 받았어요. 뭐 이렇게 중요한 인물이 조사에 불응하고 잠적하면 특검 수사가 일단은 좀 차질을 빚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기훈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체포영장 발부가 됐지만 네. 나머지 전현직 회장 그러니까 이일준 회장이랄지 이은근 전 대표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기 때문에 네. 일단은 구속된 인물들에 대해서 추가 소환 조사하겠다 했습니다. 그럼 구속된 상황에서는 입을 열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간 이일준 회장이나 이은근 전 대표는 나는 김건희 여사도 모르고 전혀 이런 대통령실과 관계가 없다는 식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혐의를 계속 부인했었는데 예. 구속된 이후에는 심경의 변화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구속된 인원들에 대해서 조금 더 압박 수사를 하는 방식을 지금 취할 것 같고요. 네. 또 지금 이기훈 부회장에 대해서도 체포영장을 발부를 했고 실질적으로 지금 검거팀까지 꾸린 상황이기 때문에 조만간 검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른바 집사 게이트 사건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이 사건에 특검이 출범할 때는 그 목록이 없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출범하고 나서 본격 수사 대상이 됐습니다. 이거 요약하면 어떤 사건이에요? 이 집사라고 소위 불리는 김혜성 씨가 네. 김건희 여사와 상당히 가까웠던 인물이고 오죽 가까웠으면 집사라는 별칭이 붙었겠어요. 네. 그런데 이 김혜성 씨가 설립에 참여하고 지분까지 가졌던 IMS 모빌리티라는 회사가 있었는데 네네. 이 회사가 순자산보다 부채가 2배 이상이 많았어요. 자본 잠식 상태였고 부실 기업이었는데 여기에 국내 유수의 기업들이 무려 184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자금을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특검에서는 의심하는 부분이 결국 이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불렸던 김혜성 씨, 결과적으로 김혜성 씨나 아니면 IMS 모빌리티를 보고 이 대기업들이 투자를 한 것이 아니라 김건희 여사에게 어떤 오너 리스크랄지 사법적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서 네. 일종의 보험성으로 투자를 했던 것이 아니냐라는 것을 의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고은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좀 사법 리스크가 있었던 기업 오너들이 공교롭게도 이제 투자를 했단 말이에요. 자본 잠식 상태인 이 기업에. 네. 누구입니까? 누가 지금 조사를 받기 시작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 대기업들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네. 이 특검팀은 1차로 한국증권금융, 또 HS효성, 카카오모빌리티, 키움증권 측의 최고 의사 결정권자에게 소환을 통보했고 이 중에서 H효성 이 부회장 만 제외하고는 모두 조사를 받았고요. 오늘도 신한은행이나 경남스틸 관계자 등을 소환해서 순차 조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근데 오늘 보니까 이 김혜성 씨 아내가 특검에 출석했어요. 본인은 지금 해외 도피 중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뭐 여권을 무효화시킨다든지 이래서 이제 압박을 하는데 잡는데도 또 시간이 걸리나요? 어떻게 되나요? 체포에. 시간이 다소 걸릴 수 그렇죠? 있습니다. 지금 김혜성 씨는 베트남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특검에서 체포영장 발부받아서 여권 무효화 조치해보니까 이미 제3국인 태국으로 가 있는 상황이고요. 자신의 아이들과 외국에 있고 이 정모 씨라는 김혜성 씨의 아내는 한국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게 이 집사 김모 씨가 184억이라는 거액을 받은 다음에 네. 이거를 이제 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차명법인인 이노베스트 코리아라는 벤처기업을 차명법인을 세웁니다. 그리고 이 해당 법인에다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IMS 모빌리티 구주를 양도를 합니다. 그리고 184억이라는 투자금이 들어오자 46억만치의 이노베스트가 가지고 있는 IMS 모빌리티 구주를 사들이는 거죠. 그래서 그 46억이라는 돈이 이노베스트 코리아라는 기업으로 가게 되는데 지금 해당 기업의 유일한 사내이사로 이 아내 김혜성 씨의 아내 정모 씨가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특검에서는 일단 정모 씨를 불러서 본인이 이 벤처기업인 이노베스트 코리아의 사내이사가 된 경위 그리고 구주를 매각한 이유뿐만 아니라 46억을 그 법인 계좌로 받았을 것 같은데 현재 사라졌다면 그것의 사용처가 어떠한지 혹시나 이 자금 중에 일부가 김건희 여사 측에 흘러간 것은 아닌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시간이 거의 다 돼서 마지막 질문 짧게 드릴게요. 지금 이제 수사기관 처음 설정돼 있는 게 150일인데 사건 워낙 많잖아요. 그 안에 다 마무리될 수 있다고 보세요? 저는 최대한 노력을 해서 마무리할 것이라 보여지고요. 아, 그래요? 네, 이 안에 못하면 검찰로 넘어가기 때문에 저는 최대한 이 수사 일수 안에 마무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고은 변호사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뉴스레터 K는 여기까지입니다. 커피 쿠폰 당첨자 명단은 뉴스레터 K 홈페이지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 끝곡은 최성수의 TV를 보면서 듣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뉴스레터 K 전종철입니다.